사연을 읽어볼게요. 저는 올해로 31살이고 남자친구는 33살입니다. 원래 상견례는 5월에 하기로 하고 잠정적으로는 3월에는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남자친구 아버님네 회사에서 제공하는 웨딩홀이 있어서 가계약 마친 상태였고요. 그런데 어제 예비 시누이 때문에 너무 소름 끼쳐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헤어지진 말자. 너가 원하면 결혼은 얼마든지 미뤄도 돼. 그러니까 헤어지지는 말자. 응? 라고 붙잡네요. 좀 길어도 읽어주세요. 제가 그동안 믿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완전 다른 세계에서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저번 1월에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어요. 남친은 12월에 저희 집에 와서 이미 결혼 허락을 받은 상태였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친 집에 신내림 받은 무당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남친은 무교라고 알고 있었고 인사 갔을 때 집에 그 흔한 불상, 부적, 암튼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어머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굴비, 잡채 등 한 상 차려주셔서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 잘 만났다 했어요. 근데 하나 걸렸던 건 그 자리에 남친의 누나가 있었는데 저를 정말 뚫어져라 보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어깨 너머, 겨드랑이 사이, 정수리 위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는 듯한 느낌. 어색해서 시선 둘 곳을 못 찾나?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밥 먹기 전에 한 20분 서로 인사하고 선물 드리고 하는 동안 별말 없이 제 주변만 살피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색이 아주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없던 사람이 밥 먹기 시작하면서 폭풍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만 몇 개 적어보자면 윗대 어르신 중에 무관이셨거나 운동선수였던 분이 계시느냐? 네, 장군 출신 조상이 계세요. 이건 제가 키가 크고 골격이 좀 있어서 물어보시는 건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사람 살리는 일 하시느냐? 엄마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를 좀 오래 하시긴 하셨는데 의료 종사자는 아니세요. 어려서 이사를 많이 다녔느냐? 지금 터에 살면서부터 건강이 좋아졌지? 이사 많이 다녔어요. 초등학교만 3군데 다녔어요. 그냥 전세기가 끝날 때마다 2년마다 한 번씩 옮겨 다녔어요. 어릴 때 좀 몸이 약해서 개근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큰 병은 없어도 많이 앓긴 했긴 했네요.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지금 집에 살았는데 그냥 다 커서부터 좀 건강한 체질로 바뀐 것 같긴 해요. 내 동생 혹시 물 있는 데서 만났느냐? 취미로 화실 다니면서 만났어요. 수채화도 물이라면 물인가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화실이 강원도 바닷가가 보였어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시부모님 말씀하실 틈도 없게 쏟아냈었는데 남친 아버님이 말리시면서 그만하고 밥부터 먹어. 라고 말을 끊어주셔서 그때부터 시누이도 질문을 멈췄어요. 그 자리 끝나고 남친이 집에 데려다 주는데 갑자기 얘기 좀 하자며 카페로 가더니 그때 말해줬어요. 우리 누나가 신병 앓은 지는 2년. 결국 신내림 받은 지는 2개월 됐어. 혹시 오늘 누나가 질문했던 것들이 언짢은 부분이 있었다면 누나 대신 내가 사과하고 원하면 누나한테도 직접 사과하게 할게.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예비 시부모님 두 분 다 너무 점잖으시고 누님 질문이 좀 생경하긴 했지만 기분 좋게 마무리된 자리라 아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고 깨달은 거지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저는 무교인데 그냥 종교는 다 사람들이 만든 문화? 사회? 라고 인문학적 관점으로 생각해서 그다지 선입견도 없었거든요. 저한테 강요한다면 싫겠지만요. 그래서 기분 나쁠 거 없었다고 하고 그날은 집에 잘 들어갔고 그 후로 어머님이랑 간혹 전화하면서 결혼에 관해 상의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4월 5일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안 받았더니 바로 문자가 왔어요. 남친 누나였고 너무나도 정중하고 긴 문자로 꼭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제가 불편하거나 바쁘지 않으면 잠시만 시간 내달라고요. 제가 원하는 장소로 올 테니 어디든 말만 하라고까지 하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만나서 할 이야기라며 미심쩍고 의문스러워 보이는 거 알지만 남친한테는 말하지 말고 둘이서만 보자고. 아니 사실 남친한테 말한다고 해도 이해한다고. 그저 둘이서만 만나서 잠시만 이야기하자고요. 결국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점심때 근처 번화가의 카페에서 만났어요. 점심이라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밥은 됐다면서 밥 먹으면서 할 얘기 아니라고.
평일 점심때였고 근처에 회사가 많지도 않은 술집 많은 번화가에 있는 카페라 한적해서 진짜 카페에 저희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남친 누나가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목구멍까지 할 말이 올라왔다가 다시 삼키고 하는 행동을 하더니 결국 하는 말이 내 동생이랑 결혼하지 마요. 그래야 방순 씨가 살아요.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진짜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표정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소름 끼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참 그 표정이.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사실 제 남친한테는 안 좋은 귀신이 붙어있대요.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면 남친한테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장시간 공을 들여야 한다고. 그 귀신은 남친의 증조할아버지의 본처. 하지만 그 귀신은 딸을 낳았으나 일찍 죽었고 아들을 낳지 못해 결국 쫓겨났고 지금의 자손들은 후실의 자손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본처가 귀신이 돼서 이 집안 남자들한테 붙어서 대를 끊으려고 악에 받쳐 있다고요. 남친이 3대 독자인데 진짜 온 친척 통틀어 이 집의 각 대마다 남자가 하나씩밖에 없다고. 그나마 대를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남자들이 결혼한 여자들이 기가 세면서도 너그러운 성품들이라 조상들이 한 맺힌 귀신한테서 여식들을 지켜냈기 때문이라고. 실제로 남친의 할아버지는 결혼을 3번 하셨대요. 첫 번째 결혼은 남북 분단되면서 생이별하셨고, 두 번째 분은 사별하셨고, 세 번째 할머니가 남자친구의 아버님을 낳으신 할머니시라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조상이 무관이어서 자손을 지키는 방식이 다소 호전적인 기운이라며 누구랑 만나도 시원시원하게 앞으로 치고 나가며 잘 살 사람인데 제 남친한테부터 대를 끊으려고 혈안이 된 귀신과는 하필이면 상극이라고요. 보듬고 품어서 힘을 빼놔야 하는 한 맺힌 귀신인데 자꾸 싸우고 찢어놓으려고 하면 더 악에 받쳐서 저를 해야 할 거라면서. 남친이 아니라 제가 죽을 거래요. 여기까지 듣고 있자니 진짜 제 머리가 다 울리는 것 같고 속에서 신물이 올라오는 것 같기에 그냥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나와서 바로 택시 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요. 토할 것 같고. 근데 이것마저도 그 귀신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더 소름 끼쳤어요, 그때는. 남친한테 전화해서 지금 누나 만나고 왔는데 알고 있었냐고 했더니 그거 다 헛소리야. 우리 집에서 신내림 이런 거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누나 정신병원 보내려고 했는데 병원에서도 강제 입원까지 시킬 소견은 없다고 해서 못한 거야. 대놓고 나랑 아버지한테 소방 맞아 한 맺힌 할머니 귀신이 붙었다는 게 미친 거지 뭐겠냐? 진작에 나와 같이 있는 여자들이 다 그렇게 안 좋은 일 생겼을 거면 전 여친들은 다 죽어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랑 사귀는 3년 동안 나쁜 일 생긴 거 있어? 없잖아. 오히려 더 좋은 데로 이직하고 금전적으로 더 나아지고 나쁠 거 없지 않았어? 근데 머릿속에 갑자기 프로포즈 받던 날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날 기념일이라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어린애 때문에 핸들을 급하게 꺾어서 빌라 필로티 주차장 기둥을 박았고 남친은 하나도 안 다쳤는데 저는 갈비뼈에 골절까지는 아니고 멍이 가서 몇 주 치료받았거든요. 그때가 밤 11시쯤이었는데 웬 꼬마가 이 시간에 돌아다니나 생각했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그 꼬마가 사고 나는 거에 멈칫하더니 뛰어가는 것까지만 보고 블랙박스에도 제대로 찍히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 믿기 힘들고 터무니없는 소리라서 정말로 누나가 정신의학적으로 질환이 있는 거라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모든 정신질환자가 위험한 건 아니지만 남친 누나가 하는 얘기가 절 피폐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남친이 그날 바로 누나 찾아가서 한바탕 하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며칠 뒤에 연락 주셔서는 방순이는 이제 아예 다른 지방에서 따로 살기로 했다. 신내림 받을 때 도와준 신어머니랑 산단다. 이번 달 말에 이사 나가. 안 들어도 될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하다. 방순이가 신내림 받던 때부터 이제 이 집에 딸 누나로 살 수는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어. 그저 낳아주신 은혜로 딸보다는 무당으로서 그 할머니 귀신 떼어놓고 가려고 남아있겠다고 했었다. 랍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는 볼일 없이 사나보다 하고 있는데 어저께 저녁에 아버지가 전화하셔서는 아버지 가게로 오라고 하셨고 갔더니 누나가 앉아있네요.
보자마자 아버지 가게는 어떻게 알았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전에 집에 왔을 때 얘기했던 게 생각나서 이 동네 세차장 몇 군데 전화해봤다고. 너무 어이가 없는 와중인데 아버지한테는 귀신이니 중리산이 하는 얘기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게에서 데리고 나와서 근처에서 얘기하는데 정말 헤어질 생각 없느냐? 라고 다시 묻는데 진짜 날도 우중충해서 소름은 더 끼치고 없다고 안 마주치고 살기로 한 거 아니었냐고 했더니 알겠다. 잘 살아라. 기도 많이 하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엄청 진심인 듯한 그 표정이랑 말투에 알겠다고 이렇게 연락 없이 오시는 건 좀 아니라고 잘 지내시라고 하고 돌아섰어요. 근데 제 뒤통수에다가 대고 저한테 관심 받으려고 쇼하다 죽은 귀신은 잡기니까 금방 제 풀에 떨어져 나갈 거다. 랍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대학 때 누가 봐도 자기밖에 모르고 애정결핍 심했던 동기가 있었는데 저 좋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마치 제가 지꺼인 양 떠들고 다니다가 제가 공개적으로 망신 한번 줬다고 씩씩거리면서 깽판 나서 과에서 소외당하고 군대 가서 관심병사로 낙인 찍혔다가 세상 떠난 애가 있는데 너무 소름 끼쳤어요. 저희 아버지 세차장까지 수소문에 찾아왔다는 게 무서워지더라고요. 화장실 좀 다녀온다고 하고 화장실에서 전화로 남친한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니네 누나 이상하다고. 덕분에 나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요 며칠 한숨도 못 자고 힘들게 일하는데 일도 손에 안 잡힌다고. 니네 누나의 저런 말들 내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거냐고. 진짜 신빙성이 있는 말들이냐고. 아니면 대충 애들로 말하는 거에 내가 내 인생 가져다가 살을 붙여서 공룡처럼 키우고 있는 거냐고. 이러다 내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너랑 결혼을 한 해 안 한 애가 아니라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자리로 왔더니 누나가 이야기합니다. 너네 아빠한테 말해도 돼? 귀신 조심하시라고? 그 순간 저는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방에서 야식으로 먹으려고 샀던 신라면을 저 여자 면상에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나랑 장난해? 당신이 뭔데 우리 아빠한테 개소리 하려고 해? 다시는 마주치지 않기로 했지. 연락 없이 오지 말라고 했지. 근데 뭐? 아빠한테 조심하라고 말한다고? 귀신 신라면 끓여 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왜 남의 가족을 신경 써? 그거 오지랖이야. 오지명이야? 오징어야? 오지마. 더 이상 내 주위에. 왜 내 정신까지 피폐하게 만들어? 귀신을 조심해?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진짜. 당신의 말을 믿느니 차라리 예수님 위에 하나님, 하나님 위에 부처님, 부처님 옆에서 세 번째 있던 신이란 마리아 말을 듣겠다. 신이란 마리아가 누구시지? 있어. 모르면 썰다 꺼. 천주불독교 영상 보고 와. 그렇군. 근데 다 너 도움되라고 하는 말이다. 필요 없어 그딴 도움. 난 그런 거 믿지 않아. 도움되기는커녕 내 인생에 방해만 될 뿐이야. 그래. 어쨌든 네 뜻이 그렇다면 알았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마. 잘 가. 그렇게 헤어지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연락 없네요. 제발 연락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나이 31살의 파혼. 늦은 나이에 그렇게 되어서 조금 막막하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됐다고 느껴져요. 매일 저런 이상한 기운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보니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네요. 전 남친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연락이 오는데 안 만날 생각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졌거든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썰당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콩국수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해먹었습니다. 근처 시장 가면 콩국물 팔더라고요. 면 삶아서 찬물에 헹구고 국물 부으면 끝이에요. 원래 오이만 넣어 먹었는데 토마토가 있길래 그냥 넣었습니다. 오, 있어 보이는데. 맛있겠는데? 맛있었어요. 여러분은 콩국수에 설탕 넣어 드시나요? 소금 넣어 드시나요? 댓글 적어주시면서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제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당신이 상간녀와 모텔 갔던 그날에. 안녕하세요. 항상 이렇게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글도 남기게 되네요. 저희 부모님 일이고 이혼 소송 예정 중입니다. 얘기가 좀 많이 길어요. 글이 좀 정신이 없고 두서가 없습니다. 양해 바랄게요. 7년 전 어머니와 제 동생
경찰들 동행하에 모텔에 습격하여 그때 당시 3년 정도 불륜이었던 여자의 얼굴과 음모까지 나와 있는 사진도 다 찍고 현장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보관 중입니다. 간통으로 고소하려 했으나 아버지와 그 여자가 계속 싹싹 빌고 오는 모습에 마음 약한 엄마가 간통 취소를 하였고 여자분께 다시는 어떠한 일로도 만나지 않고 아버지가 부동산을 하는데 그에 따른 공적으로 관계된 일이 남아있을 시에는 엄마를 통해 하겠다는 각서를 썼었습니다. 그 여자는 법무사 남편에 그 당시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있었고 제일 황당한 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모텔 현장 목격하였을 때도 누구 하나 머리채 한번 잡은 적 없었답니다. 너무 분해요. 그때 저는 잠시 외국에 나가 있을 때라 저 사건 터지고 그 일로 잠깐 한국에 나왔었네요. 학교라도 찾아가고 싶었지만 엄마가 말렸습니다. 그 여자 인생도 불쌍한 거라며 애엄마지 않냐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사모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저런 식으로 몇 번이나 엄마를 찾아와서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엄마가 느끼기엔 진심으로 느꼈고 굉장히 뉘우치는 것 같았고 못 배운 사람도 아니니 알아서 이젠 제대로 살아가지 않겠냐며 절 말렸습니다. 전화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가씨, 이러는 거 댁 아버지도 아시나? 이거 굉장히 교양 없는 행동이야. 라고 했고 욱해서 막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또 끊어버리고선 받지 않고 엄마가 또 말려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후 지금 그 이후로도 위에 썼던 증거가 남지 않는 자잘한 행동들, 밤늦게 오는 이상한 메시지라든지 계속되었으나 딱히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저희를 위해 참고 사셨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엄마가 우연히 스크린 골프장에서 아버지와 7년 전에 그때 그 여자 그리고 아버지 친구분들과 함께 있는 걸 목격하였고 둘은 입을 맞춰 채무관계 등의 이유로 만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남녀관계는 일절 아니고 오로지 공적인 이유로만 만나왔다고 하네요. 그 여자분이 오해라며 만나달라고 해서 며칠 전 저와 엄마와 함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전혀 예전과 같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며 공적인 일로 몇 번 만난 거고 그것조차 불편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 엄마한테 들었던 말과 다르게 굉장히 고자세에 고상한 척 말투하며 낯짝이 두껍더군요. 큰소리 내지 않으려 했으나 몇 번 났네요. 너무 당당하고 재수없는 그 표정, 그 행동에. 예전에 각서 썼었죠? 공적인 일인 경우 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왜 전화번호 바꾸고 연락 한 번 없이 있다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방 사장과 만난 건 채무관계로 인해 본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나온 겁니다. 아줌마, 그게 죄송하단 표정이야? 존댓말은 안 썼습니다. 그런 여자한테 어른 우대 따위 해주고 싶지 않네요. 그 아줌마는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건방지다는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저기 반말은 하지 말고요. 예전 일은 죄송하다고 했죠. 그날 이후로는 지금까지 사적인 관계가 아니었는데 뭘 어쩌라고요. 뭘 원하시는 거죠? 아줌마한테 돈 한 푼 바라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면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제발 유부남 유부녀끼리 추잡하게 그러지 말고 이혼하고 제발 둘이 살아. 그럴게요 그럼. 이때는 엄마가 잠시 없었어요. 나중에 엄마가 자리로 왔을 때 방금 전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죄송하다고 했고 뭘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분풀이하러 나오셨나봐요. 하세요 그럼. 저는 잘못한 거 전혀 없어요. 예전에 그것은 잘못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쪽한테 오해라는 말을 하려고 만나자고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요즘 인터넷이라는 게 많이 발달돼 있으니 아줌마랑 아버지라는 작자에 대해서 써볼까요?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아줌마 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했더니 그러시든가요. 그때 감정은 뭐라 글로 표현이 잘 안 되네요. 너무 벌벌 떨려서 몸싸움을 한 것도 아닌데 그 후로 계속 근육들이 아프네요. 이 일과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때 커피숍 사장님 중간에 제가 소란 피워 죄송하다 했더니 아니라고 들어보니 아주 나쁜 여자라고 더 하셔야 된다고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분은 말이 자꾸 바뀌니까 녹음하셔야 된다며 물론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재미도 있을 수 있고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그 여자를 그렇게 만나고 나서 아버지라는 사람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바람을 피워도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랑 피냐? 아빠도 똑같아.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나 정말 돌아버릴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사람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랑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 고향이 경상도라 그런지 무뚝뚝합니다.
밖에서는 안 그렇고요. 아무튼 이 일로 1시간 넘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가족을 위해 살아볼게. 엄마를 위해 노력할 거야. 이제 남은 인생은 엄마와 너희, 가족들을 위해 살아볼 거야. 예전에는 진심이 아닌 용서를 엄마에게 무말을 위한 용서를 구했었으나 이번엔 아니야. 다르다. 100% 진심이다. 정말 진심이다. 아빠가 약속한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여태까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셨고 저랑 약속도 하고 바보같이 전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평소 자존심도 세고 자식한테 숙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저한테 저런 말을 했을 때는 이번엔 진심이라 생각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아닌 부모 자식이기에 이번 약속은 좀 더 진심이라는 무게가 담겼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를 위로해주고 당분간 이렇게 해요. 조언도 해주고 지방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출장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간은 지방에 있어요. 그리고 3일 뒤 여동생에게 새벽 2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카톡에 대한 내용은 일이 터진 후니까 이별 후 내용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차단했겠지만 못 봐도 내 위로 삼아 보내는 거야. 10년 세월이 이렇게 10분 만에 끝나버리다니 아직 실감나질 않아. 머릿속이 하얘서 어울리는 단어도 생각이 나질 않네. 자기 만나기 전에도 잘 살았었고 예전에 자기가 나를 한번 버렸을 때도 잘 살아냈어. 취중이었지만 내게 한 말들로 난 포기 상태였고 그래서 자기 식구들에게 당하기만 한 게 더 억울해졌어. 이제 희망 없다는 거 알아. 내가 용서하고 못할 일은 없어. 건강하게 잘 지내. 지금도 엄청 취했어. 술이 좋은가 봐. 내가 우스갯소리 할게. 자기가 나한테 감정이 엄청 심했나 봐. 이때 화장실에서 뭘 쓰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엄마가 핸드폰을 뺐자 게임한 거라며 엄마가 동생 방으로 도마와서 문 잠그고 밖에서는 이혼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핸드폰 내놔. 소리 지르고 엄마가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비밀번호 대라고 얘기하자 안심했는지 방으로 돌아가서 취침했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라는 사람은 항상 패턴이 같죠. 이런 일 생길 때마다 굉장히 저자세에 눈물에 편지에 엄마 말에 의하면 그랬답니다. 그러다 평상시로 돌아오고 또 일 터지면 엄마를 의부증 환자로 몰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혼하자고 막상 이혼하자 그러면 다시 저자세. 휴. 글을 쓰면서도 불쌍한 엄마 생각에 너무 눈물이 나네요. 아무튼 하늘이 도운 건지 우연히 비밀번호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 위의 내용을 알게 됐죠. 귓가에 생생하네요. 굉장히 당당하고 고자세인 말투로 저는 그쪽 아버님 방 사장을 공적인 일로 몇 번 본 거지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아줌마는 10년 동안이나 우리 엄마를 기만했어. 10년이라뇨. 말도 안 되고요. 무슨 아닙니다 절대. 라고 하더니만 자기 입으로 10년 세월 운운하며 카카오톡을 했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그 아줌마 남편 되시는 분께 죄송하다 양해를 구하며 전화를 했고 그 아줌마 딸들 시어머니 전화번호도 알고 있으나 마음 같아서는 다 얘기해서 쑥대밭을 만들고 싶었으나 차마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무슨 죄인가 싶어서. 현재는 둘이 스크린 골프장, 동호회 모임 이 정도는 확인이 되었고 아버지라는 사람 멍청한 건지 엄마를 무시하는 건지 스크린하고 새벽에 들어온 날 숙박업소 가면 있는 싸구려 음료랑 얼굴에 붙이는 팩 등을 가져오셔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는 정도의 정황밖에 없습니다. 저희 엄마 너무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너무 이뻤는데 20살 어린 나이에 3년간 따라다닌 아버지께 무력으로 당하시고 저를 임신하고 그 뒤로 쭉 이렇게 자식을 위해 사시고 술도 못 드셔서 스트레스 풀 길도 없었고 단 한 번도 월급 봉투 혹은 생활비로 100만 원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장도 아버지가 주로 봤어요. 가정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생활비를 안 주셨어요.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엔 굉장한 시집살이에 하지만 지금까지도 엄마는 굉장히 친할머니한테 잘하세요. 항상 손주고 뭐고 본인 아들만 아는 할머니한테도 저희 엄마만 살갑게 대해주고 제사도 저희 집에서 지내는데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은커녕 작은 어머니 이혼 전에도 제사 때 계속 안 오셔서 내가 싫은 소리에도 웃으면서 그러지 마. 나 같아도 오기 싫을 거야.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줘야지.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즐겁게 해야지. 엄마가 다 할게. 너희는 쉬어. 이런 분위기. 친가 쪽이 다들 기가 셉니다. 외가 쪽은 다들 여리여리하고 저희 집 빼고는 5남매 중 4남매가 모두 이혼 상태네요. 아버지는 엄마를 제외하고 본인 지인들 혹은 내연녀와 함께 맛집, 스크린 골프장, 동남아 해외여행, 해외로 골프여행 등 즐겁게 사셨지만 엄마하고는 여행은커녕 극장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생일날 영화 티켓 선물을 받아온 날도
자기야, 같이 가자. 했더니 방순이랑 가. 라고 해서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버지도 못난 얼굴은 아니지만 엄마는 굉장히 미인입니다. 이쁘고 고상하면서 피부도 너무 좋고 옷도 작은 오후 사이즈, 귀엽고 잘 웃고 밝고 선한 이미지입니다. 성격도 너무 밝은 성격, 잔소리도 잘 안 하고 여태껏 평생 큰 소리 한 번, 욕 한 번도 내뱉은 적 없는 열일이 연한 엄마입니다. 이런 엄마가 몸도 많이 약합니다. 쓸개도 제거해서 쓸개도 없고 루푸스라는 희귀 관절염인가요? 심장도 안 좋고 심한 저혈압이라 기절도 여러 번 했었고 우울증에 한동안 공황장애란 병에도 걸려서 약도 복용했고요. 엄마는 너무 여리고 아버지라는 그 인간은 세다 보니 제가 성인이 되면서 또 장녀다 보니 내공이 강한 성격으로 자란 영향도 있는 것 같네요. 저희 엄마 불쌍한 여자로 살아온 거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눈물 나네요. 아버지라는 사람, 아버지보다 돌아가신 친할아버지는 바람기가 훨씬 더 많이 심했기에 돌아가신 날도 회장님 하며 애인이셨던 분들 찾아오고 생전 할머니랑 내연녀랑 셋이 같이 해외여행도 할 정도로 아주 한량해 본인 인생 다 즐기고 가셨네요. 가정환경이 그러했으니 어린 나이에 엄마와의 결혼도 물론 아버지가 매달렸지만 저 임신시켜놓고 결혼식하고 바로 군대 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원치 않던 아이도 제대로 놀고 싶고 제 아버지로서가 아닌 제3자의 느낌으로 아버지라는 사람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해보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 여자의 인생을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어도 되나요? 저는요 10대 때는 그랬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한테 별로 정을 못 받았기에 저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20대 때는 조금 천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30대에 들어서는 엄마도 너무 불쌍하지만 조금씩 가정적으로 변하는 아버지 모습이 약간은 고맙기도 하고 아버지 뒷모습을 보면 괜시리 눈물도 나고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오히려 예전에 이혼을 하셨더라면 아버지도 아버지로 챙겨드리고 가끔은 보고 살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난생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울먹이시면서 진심 같아 보였던 가족을 위하겠다던 엄마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그 믿음이 불과 3일 만에 깨져버린 지금은 아버지라는 사람 죽을 때까지 보고 싶지 않네요. 저는 내일 아침에, 아니 12시가 지났으니 오늘이네요. 오늘 아침 비행기로 엄마 곁에 있어주려고 서울로 갑니다. 주변에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이 없어서 제가 엄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제일 옳고 맞는 건지 변호사 사무실도 가서 상담 받아보겠지만 실질적인 자문을 구해봅니다. 엄마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도 많은 건 아닙니다. 현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부동산이 여러 개 있긴 하지만 대부분 대출이 많이 껴있고 공동투자의 가등기? 뭐 이런 식입니다. 조롱하고 상처 주는 악성 댓글만 아니라면 남겨주시면 힘이 좀 날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렸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죄인가요? 내연녀라는 초등교사라는 입에 담기도 싫은 그 내연녀, 불륜녀라는 꼴이 평생 가도록 만들어줘야죠. 증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교직에 있다면 더욱 잘 됐네요. 그런 불륜녀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니 세상 참 말세네요. 그러고선 지 잘났다고 다닐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부동산 하신다는데 불륜녀 남편이 법무사면 법무사와도 마주치거나 일을 할 텐데 소름 돋네요. 그쪽 집에도 다 알리고 학교에도 알려야 정신을 차리련지 세상 무서운지 모르네요. 따님께서 뭐든 다 알아보시고 어머니 이제라도 하루빨리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저는 제가 그 당사자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 여자와 불륜관계였다는 통화 내용 녹취한 후 남편과의 이혼 후 그 여자에게 따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혼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었죠. 이건 그냥 겉보기일 뿐 위자료. 돈도 돈이지만 저는 그 여자 회사로 월급 가압류 넣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었어요. 결국은 이것저것 통화 내역, 통장, 돈, 입금 내역, 녹취 등등 조사하는 대로 증거가 나와서 소송에서 이기고 돈도 받고 그 여자 다니던 회사도 잘리게 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겠다는 의지가 생기시면 독하게 밀고 나가야 해요. 어머님이 마음이 약하셔서 독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라면 이혼 안 한 상태에서 그 여자한테 그 증거 들고 시어머니와 남편 아이들 그리고 학교에 알리겠다고 해서 돈을 받아내시고 그 후엔 빵 다 터트려 다 알려버리세요. 열받아 돌아버리게. 돈은 다 받고 왜 이러냐 그러면 난 돈 받고 그런 말 안 하기로 한 적 없다고 그냥 밀고 나가버리세요. 저런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상대해주는 게 먹히는 겁니다. 그나저나 어머님 불쌍해서 어쩌냐. 저 10년 세월 누가 보상해줄 겁니까? 독하게 혼을 내주세요. 글쓰님도 힘내세요. 글쓴이님 진심을 다해서 글 남겨봅니다.
두 분 모녀께서 너무 쓸데없이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시네요. 근데 배려라는 것도 상대가 염치가 있고 인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상간녀 자식이 불쌍해서? 그럼 님 어머니랑 님 인생은 안 불쌍한가요? 지금 본인도 마음 아프고 본인 어머니도 힘들어하는데 그 와중에도 상간녀 입장 배려하십니까? 덜 당하셨네요. 아직 덜 당하셨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 여자가 왜 10년 동안 두 분을 농락하며 지냈겠습니까? 님들이 만만했을 거거든요. 죄 지은 여자는 하나도 잃은 거 없이 다 지고 거기다가 남의 남자까지 더 지고 사는데 왜 죄 안 지은 글쓴이와 글쓴이 어머니는 전부 다 잃어야 합니까? 안 억울하세요? 지금 참고 넘어가면 평생 살아도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신가요? 어머니 지금보다 나이 더 들어서 그 한 가슴이 다 붓고 병이라도 나시면 지금 오늘 이 순간 이렇게 참고 넘긴 거 그때 다시 생각해도 잘했다라는 생각 들 것 같은가요? 아버지라는 사람, 그 상간녀 다들 영악한 사람들입니다. 님하고 님의 어머니가 절대 상대방에게 모진 행동 못할 사람이라는 거 알 겁니다. 둘이 만나서 얼마나 님들 비웃으면 히덕거렸겠습니까? 남의 거 다 뺏었으면 지 것도 다 잃어봐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죄 지은 인간이 지 죄가 얼마나 나쁜 건지를 알거든요. 제발 모질게 마음먹고 대차게 좀 사세요. 뭐 좋은 인연이라고 상대 사정 다 봐주고 배려해줍니까? 착한 게 아니고 답답할 정도로 멍청한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첫 번째, 녹음기를 구입합니다.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증거. 사진 아버지 카톡 캡처해 놓으셨는지. 여자를 만나서 각서를 받습니다. 각서를 받을 때 녹음기를 들고 가서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서 이미 한번 간통했던 것도 덮어줬다는 걸 녹음합니다. 세 번째, 똑같이 아버지에게 가서 각서를 받으며 녹음합니다. 위의 행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님 어머니께서 다시 합칠 생각을 한다고 믿게 하는 거지 헤어질 생각은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너무 집요하게 몰아붙이지도 말고 우리도 카톡 보고 당황스러웠다 등등 한 번의 녹음 과정이 끝나면 2-3주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여자를 찾아갑니다. 아직 울분이 풀리지 않았다며 내 인생을 보상해달라 조곤조곤 계속 말하면서 내 남편하고 여행도 다녔다고 하더라 등등 계속 그 여자분을 압박합니다. 다시 집에 가서 아버지를 또 압박하며 녹음을 합니다. 한 번에 모든 증거를 불개하지 마시고 울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러는 것처럼 님과 님 동생이 돌아가면서 2-3주 간격으로 찾아가세요. 찾아갈 때 음모 찍힌 사진 들고 그 여자 시어머니 전화번호 불러주면서 여기서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사진과 우리 아빠와의 관계를 네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뿌려버릴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네 자식들만 편할 수는 없어.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 아빠랑 이때 여행 가지 않았어? 여행 비용은 누가 댔냐? 라고 하면서 최대한 알아내세요. 녹음한 거 얼추 만들어졌으면 변호사 고용해서 어머니와 님은 죄다 숨은 채 변호사 통해서 위자료 협의하라 하세요. 님께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수당을 받는 변호사가 최대한 알아서 죄다 뜯어줄 겁니다. 전에 연예인 이혼할 때 보니까 핸드폰 통화 내역도 죄다 뽑던데 그렇게까지 가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질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알겠죠. 다음 사연입니다. 좀 전에 시가 가서 시어머니랑 한판하고 와서 열받아 써봐요. 형님도 판 자주 보는 것 같던데 링크 보내주려고요. 옛날에 일 기억하는 대로 쓰는 거라 맞춤법 이해해주시고 글도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시가는 시부모님 계시고 아주버님의 남편 이렇게 형제예요. 아버님이 넷째 아들이신데 위에 형제들이 다 딸만 낳고 위로 딸이 7,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아주버님이라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했대요. 덕분에 시부모님은 땅이랑 돈도 받으시고 해서 아주버님은 엄청 귀한 아들이에요. 아주버님이랑 남편이 5살 차이 나는데요. 웃기게도 그 사이에 큰 집에서 작은 집에서도 아들이 생겨서 남편은 찬밥 신세였대요. 큰 집 가면 남편은 말 잘 듣고 귀엽다고 누나들이 여장시켜서 인형처럼 데리고 놀았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시가는 아주버님과 남편에 대해 차별이 심했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도 무조건 아주버님이 먼저예요. 아주버님도 그게 당연하고 동생한테 양보할 줄 모르죠. 그래서 남편도 집에 정이 없어요. 응답하라 1988에서 보라 생일 다음에 덕선이 생일이라고 케이크 하나에 생일 파티하는 것처럼 어머니와 남편 생일이 며칠 차이 안 난다고 항상 한 번에 했대요. 어머님은 음력 생일이라 한 달 차이가 나고 해도요. 덕분에 우리 부모님은 정말 아들 같은 사위를 얻어서 너무 좋아하시죠. 친정 부모님한테 인사 갔을 때 이름 부르시며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울먹였어요. 생각해보니 집에서는 자기를 다정하게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다들 야 아니면 풀네임으로 불렀어요. 이름 불러주니까 되게 좋다. 라면서 멋쩍게 눈물 글썽이며 좋아하더라고요. 남편 가고 나서 엄마가
사랑 못 받고 자라서 안타깝긴 한데 결혼해도 괜찮냐? 라고 했을 정도예요. 아무튼 결혼해서 저희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시가 문제만 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주버님은 내 멋대로 뭐든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대학도 다 떨어져서 재수하고 지방에 있는 전문대 갔다가 못 다니겠다고 그만두고 군대 갔다 와서 놀다가 경찰 시험 본다고 몇 년 하다 못하겠다고 그만두고요. 시아버지 회사에 다니다 시아버지나 직원들이랑 계속 트러블 생겨서 그만두고 치킨집 하다가 알바생인 형님이랑 사고 쳐서 결혼했어요. 후에 치킨집 말아먹고 잠깐 놀다가 결국 시아버지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일하고 있고요. 시아버지는 옛날에 자동차 회사 다니시다가 명퇴하시고 지금은 그 회사 자동차 직영 서비스 센터 하세요. 남편은 저랑 중학교 동창이고 둘 다 인서울 중위권 대학교 나와서 남편은 공기업 다니고 저는 외국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시댁에서는 결혼할 때도 원하는 것도 없으시고 바라는 것도 없으시고 관심도 별로 없어서 편하게 살겠다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데서 생겼어요. 결혼하면서 저는 7천만 원, 남편은 4천만 원 모았고 친정에서는 힘들게 시작하지 말라고 전세는 해준다고 하셨어요. 시가에서는 안 되겠는지 5천만 원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남편 고모께서 1억 지원해 주신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고모께서 아이가 안 생겨서 엄청 고생하시다가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데 남편 어렸을 때부터 예뻐하시고 남편도 많이 따랐거든요. 고모가 자식도 없는데 물려줄 사람도 없다고 주신다고 연락 왔어요. 그거 알고 나서 아주버님네가 난리가 났어요. 자기네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 소리 없다가 우리 결혼한다니 준다고요. 그동안 시험 공부한다고 가져다 쓴 돈부터 치킨집 해줘서 말아먹고 집 해준 거 대출 받아 써서 결국 집 팔고 시부모님이랑 합가했거든요. 시어머니도 결국은 고모님한테 한 소리 했나 보더라고요. 고모님이 그랬대요. 내 돈 내가 맘대로 쓰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라면서 화내셨대요. 고모님은 저희한테 비밀로 하라고 하시며 1억 주시고 우리 결혼식 후론 시어머니랑 아주버님네랑은 안 보세요. 저희가 결혼 준비 시작할 때가 아주버님네가 만삭이었을 때거든요. 자기네 애 낳고 하는데 돈은 없고 돈은 많이 든다고 맨날 징징거릴 때였어요. 형님도 9살 차이 나고 돈 많은 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아무것도 없고 눈은 높고 하니 다 비싼 것만 갖고 싶다 하고 결국은 시어머니가 다 준비해줬대요. 형님 친정은 아빠가 오래 아프시고 하셔서 좀 어렵다고 들었어요. 친정의 생활비도 보태는 걸로 알아요. 남편과 중학교 동창이다 보니 한 동네고 회사도 둘 다 그리 멀지 않고 혹시 애 낳으면 친정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곳에 집을 구했어요. 고모님 도움 덕에 아예 매매하고 형부가 인테리어를 하셔서 형부와 오빠가 축의금 대신 리모델링 해줬어요. 가전이나 가구도 괜찮게 채워놓고 주변에서 이것저것 선물 많이 해줘서 여유있게 준비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님이 자기는 애 생겨서 급하게 하고 돈도 없어서 대충 시작했는데 부럽다고 샘 부리고 많이 했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알아도 어차피 신경도 안 썼겠지만요. 근데 점점 시어머니도 저희 잘 사는 게 못마땅해 하세요. 큰아들내가 잘 나가야 하는데 점점 시원찮고 욕심만 많아서 바라는 것만 많아 계속 뭘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서 잘 살고 처갓집에서도 이것저것 지원 많이 해주고 하니 그게 배알이 꼴리나 봐요. 형님이 이것저것 참견해 간섭하고 하는 것도 짜증났는데 점점 시어머니도 저한테 트집 잡고 하시네요. 그러다 오늘 터졌어요. 아이가 아파트에 가정 어린이집 다니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고민하다가 놀이학교 보내고 있어요. 돈은 많이 들지만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이 정도 투자는 괜찮겠다 싶어서 보내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서 시가에는 얘기 안 했고요. 얼마 전 시어머니한테 전화와서 네 아버님 생신이라고 선물이 들어왔는데 많아서 나눠줄게. 퇴근 후에 들려. 남편이 오늘 늦어서 내일 갈게요. 둘 곳이 없다. 너가 와서 들려. 라고 하셔서 제가 아이 하원해서 데리고 왔어요. 어차피 주신다는 것만 받고 집에 가려고 올라가서 시어머님이 설명하시는 거 듣고 있었어요. 아주버님네 둘째랑 우리 아이랑 동갑이라 잘 놀거든요. 애들끼리 장난치고 있고 형님이 애들 보고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저를 부르면서 뛰어와서는 방순이 썰당놀이 학교 보내?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애가 원복 입었는데 가디건에 놀이학교 이름이 써있던 걸 봤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던 어린이집이 좀 마음에 안 들었고 바로 옮길 수 있는 것도 없고 여기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아서 옮겼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한테 무슨 한 달에 100만 원 넘겠어? 돈 많이 번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방구는 앞으로도 초등학교 갈 때까지 어린이집 계속 보내려고 하는데 위화감 느껴서 살겠어? 라고 따지는 거예요. 제가 아이 놀이학교 보낸다고 자랑하기랬나 어린이집 다닌다고 무시하기랬나요?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냐고 했더니 일부러 티 내려고 원복 입혀서 온 거 아니야? 라며 악다구니를 쓰는 거예요.
형님이어도 저보다 4살 어리니 맞존대는 해야 하잖아요. 가끔 반말하다가 제가 쳐다보면 다시 존댓말하고 하던 게 몇 번 있었는데 이번엔 아주 반말로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도 계시고 애들도 보고 있잖아요. 거기다 아무리 손이 형님이라고 해도 나이가 어리면 맞존대를 해야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반말한 적 있어요? 대접을 해주면 받은 만큼은 하세요. 그랬더니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때 아버님이 퇴근하고 오셔서 무슨 일이야? 왜 집에서 큰 소리가 나냐? 라고 하셨어요. 다들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형님이 동서가 저희 없이 산다고 대놓고 무시해요. 라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뭔 소리냐고 하니 어머님이 작은 애가 방순이 원비 비싼 유치원으로 옮겼어. 한 달에 100만 원도 넘게 내는 곳 다녀. 정신 나갔어. 돈 모을 생각은 안 하고. 에휴, 그러게 왜 그런 곳을 보내서 이 분란을 일으키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편 들어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이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 내 아이한테 투자하는 건데 이걸로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왜 욕을 먹죠 제가? 무리해서 빚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보내줄 여력이 되니까 보내는 거예요. 매번 저희 휴가 가는 것도 여행 다니는 것도 뭐 말하면 시비 거는 거 다 참았는데 내 돈 쓰는 것도 눈치 보고 써야 돼요? 그리고 나이 어려도 형님 대접해줬더니 어디서 반말하냐? 기본 예의도 모르면서 대접받기만 바라는 거 아니야. 그동안 참았더니 사람 우습게 보이냐? 까불지 말어. 어머님은 예뻐하시는 큰 며느님이 계시니 필요 없는 작은 며느리는 가볼게요. 라고 말하고 나왔어요. 그 와중에 형님이란 여자는 엉엉 울대요. 집에 오면서 남편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아이한테 들려주고 싶지 않아서 집에 와서 카톡으로 시가 가서 시어머님이랑 형님이랑 싸우고 집에 왔다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 했더니 안 그래도 엄마가 전화해서 뭐라 하는 거 바빠서 통화 못한다고 끊고 너한테 물어보려고 했어. 얼른 방순이 재우고 치킨 시켜놔. 맥주 사서 빨리 갈게. 라고 하는 우리 남편이에요. 여태는 그래도 남편 보고 참았는데 이제는 참지 않으려고요. 어차피 도움이라고는 1도 없고 만나서 스트레스만 받는데 굳이 저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더 행복할 일만 남았네요. 댓글입니다. 애초에 결혼했을 때부터 진짜 부모는 고모님 쪽이었던 것 같네요. 보는 내내 성질나다가 마지막 남편분 말에 빵 터졌네요. 얼른 치킨 시키라고. 못된 것들 신경 안 쓰고 고모님을 시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명절에 찾아뵙고 하면 되겠어요. 저런 부모는 부모가 아니며 저런 형제는 형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시가 쪽 친척은 고모님만 계시다고 생각하고 생신, 어버이날, 명절에 뵙거나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드리면서 사세요. 그럼 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 당신들이 오냐오냐 키워서 자식 망쳐놓고 홀대한 자식 잘 되는 건 배 아프고 내가 망친 자식은 안쓰럽기만 하고 이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진실이죠. 죽을 때까지 부인들의 잘못은 모르고 그놈이 불효한다. 저처럼 독한 아내 만났다고 욕이나 하면서 살다가 경제 능력 없어지면 그 애지중지하던 아들에게 재산 다 내놓고 버려지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쓰니 남편은 본인이 당한 일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있으니 보듬으며 행복하게 잘 사시면 됩니다. 시부모 대신 시고모님께 잘하고 쓰니 친정 부모님의 고마움 잊지 말고 효도하며 사세요. 손이 동서라는 분 진짜 어이없네요. 자기가 자기 자식 좋은 유치원 못 보내고 시댁과 학가에서 사는 게 싫었으면 애초에 그 사람이 잘 사는 줄 알았건 말건 사고를 치지 말았어야죠. 진짜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고를 뒷바라지해줄 여건의 가정형편도 아니라면 자기가 사고가 생길 일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애는 낳아놓고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좋은 거 못해주는 건데 왜 가족이라는 명목하에 손아래 똥서분인 쓰니한테 해라 마라인지. 두 분 잘 만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형수란 것은 이미 제정신 아닌 거니 저 같으면 거리를 확실하게 두고 제 아이도 그 집 아이랑 놀게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저는 제가 쓰니 아이 같은 상황이었어요. 큰엄마가 맨날 저희 엄마한테 이거 트집 저거 트집 다들 장남집이 잘 돼야 온 집안이 선다고 모두가 그 집에다 사업하라고 돈도 몰아주고 그랬는데 고마운 거 하나 모르고 모두 다 잃어버리더군요. 그리고 꼭 없는 것들이 허세가 장난 아니에요. 전 쓰니 아이 입장으로서 그 큰엄마 너무너무 싫었고 아직도 극혐이고 사촌들도 이상한 엄마가 키우면 이상해져요. 전 인제 30인데 그냥 그쪽은 모두 연 끊었어요. 소식도 안 들려주고 듣기도 싫고 그게 더 건강하고 행복할 듯 합니다. 치킨 맛나게 드세요. 어쩜 저랑 상황 비슷하시네요. 저는 먼저 결혼한 둘째 며느리예요. 맞벌이 아이 둘 키우며 알뜰살뜰 억척스럽게 살고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장남이 더 잘 돼야 한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주버님네만 지원해주다가 맞벌이인 저희 부부 못 따라가니 형님 이간질에 아주버님 온갖 질투에 투정에 결국 안 보고 삽니다. 가끔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손주 타령한다던데 남편이 잘 커트하고 있어요.
사실 며느리 차별 이전에 형제간 차별이고 동생이 더 잘된 집에 마음 넓은 형님은 없으니까요. 저희 남편이 더 시댁에 정 떨어져서 2년째 연 끊었습니다. 어차피 시댁에서 님은 남이니 남편에게 모든 걸 맡기세요. 천륜이고 뭐고 당장 내 가족이 우선입니다. 동서는 셈이 나서 그래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못난 아들 때문에 며느리 눈치 보느랴 그러고요. 내 가족이 우선이에요. 대충 보고 대충 듣고 사세요. 근데 남편도 힘들게 자라온 거에 비해 마음이 넉넉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마주 앉아 치맥하면서 시댁 욕할 모습에 내가 웃음이 나네요. 시가손절하고 친정이랑 행복하게 살길 바래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 좀 그렇죠. 바람피는 아버지를 보는 딸의 심정이 어떨까요? 상상도 안 되네요. 남편이나 부인이 바람피는 것과는 또 다른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쓰니 엄마가 착하고 순하고 그 여자도 불쌍하다고 애엄마라고 한번 이해해주며 넘어갔지만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올 정도면 소갈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는 딸의 심정 참 괴로울 것 같아요. 딸이 똑부러져서 아마 딸이었으면 본인은 이혼하고 정리했을 것 같은데 엄마 일이라서 이혼하라고 하기도 뭐할 것 같네요. 적지 않은 나이에 혼자서 살아가시려면 직장도 구해야 되고 몸도 아픈 곳이 많다고 하시니 잘 결정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보면 돈을 잘 벌어도 안 되나 봐요. 돈 못 버는 형제가 샘나니 본인 자식 좋은 곳 보낸다는데 왜 그렇게 트집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형님 다 좀 그렇지만 남편이라도 아내분 위해주니 앞으로 나쁘지는 않겠어요. 앞으로 더 행복하실 것 같네요. 사람들은 보통 그렇죠. 남 잘되면 부러워하고 샘나고 가족들 간에도 돈 문제로 소송도 많이 하잖아요. 정말 돈이 많아도 문제고 돈이 없어도 문제네요. 그냥 적당하게 있는 게 제일 좋은 건가? 땅이 있거나 건물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부모들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식이 한 명이면 깔끔한데 자식이 2명, 3명, 4명, 여러 명이면 복잡하죠. 그냥 공평하게 나눠서 주면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될 것 같긴 해요. 나에게 더 잘한 자식한테 조금 더 주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건 뭐 저도 그럴 것 같네요. 요 사연은 그냥 첫째라서 더 주고 싶은 건데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형제간에 소송하고 저도 지금보다 더 어릴 때는 돈 욕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아예 없어졌어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갖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정말 어느 한순간에 다 없어졌네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지만 그냥 끼니 대충 때우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삶이 살고 싶어졌어요. 언젠가부터 그랬어요. 그냥 진짜 하고 싶은 거 내 맘대로 하면서 100만 원만 벌어도 좋겠다고. 좀 더 잘 되면 좋겠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다음 사연입니다. 제 나이 27살, 얘랑 나이는 33살입니다. 교제 기간은 2년, 이번 연도 11월에 날짜 잡았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파혼하자 이야기했고 얘랑이라 부르기도 싫어요. 전 남친은 저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이 남자 스펙이 꽤 좋아요. 집도 괜찮게 살고 좋은 학교 나와서 다니는 회사도 괜찮습니다. 얼굴은 사실 그냥 그런데 언변이 좋아 인기도 꽤 많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항상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었죠. 근데 이 사람 뭐라 설명해야 할까요? 서비스업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너무 막대한다 해야 할까요? 음식점에서 서빙하시는 분들을 부를 때나 반찬을 더 주시거나 그럴 때 듣는 제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막대합니다. 심지어 제가 부르거나 부탁하는 걸 들으면 뭘 그렇게 굽신대냐고까지 합니다. 저요? 그냥 평범하게 말합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 반찬 좀 더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전엔 백화점에 같이 갔는데 문 열어주시는 분이 인사하시면서 문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 웃으며 인사했는데 왜 인사하냐? 라고 무안을 주더라고요. 매번 그런 식이었어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저런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거에 우리가 같이 친절하게 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아니 친절하게 좋은 말 하는 게 꼭 돈으로 환산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 자체를 못해요.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틀 전 일이네요. 저녁 먹고 차를 타고 저희 집에 바래다 주는데 동네에서 파지랑 캔 같은 거 주워서 생활하시는 할머니 리어카랑 긁혔어요. 꽤 길게 쭉 긁혔더라고요. 화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라면 먼저 할머니 안 다치셨냐고 그거부터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변상할 거예요? 큰 소리 내는 남친을 보니까 뭐 정말 저런 게 있나 싶었어요. 할머니는 어떡해.
미안해요. 계속 이러시고 보다 못해서 할머니 다치신 데는 없냐고 몸 아프시면 연락 달라고 제 명함 드리고 남친 등 떠밀고 그만하라고 수리비용 얼마 나오는지 견적 받아오면 우리 집 데려다주다 생긴 일이니까 내가 부담하겠다 하고 화내고 보냈어요. 그러고 집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일들이 이어지면서 도저히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오빠 그런 마인드를 도저히 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하겠다고. 어제 너무 당황했고 그렇게 사람에게 막대하는 오빠가 무섭기도 하다고. 나중에 나한테 안 그럴 일 없다고 보장 못하겠고 내 자식이 오빠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게 더 무섭다고. 결혼 생각해보자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미쳤네. 네가 호구처럼 사는 거라고 생각 못하냐? 그러면서 갑자기 구정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선물이 많이 들어와요. 저도 회사 다니고 오빠랑 새언니도 회사를 다니니 기름이라던가 비누 이런 선물 세트들이 겹치는 게 많이 들어와요. 다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선물들은 따로 챙겨서 어머니가 동네에서 파지 줍는 할머니나 환경미화원분들 드리곤 하세요. 그 이야기를 하더니 나는 그 짓거리도 이해가 안 돼. 라네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정 떨어져서 파혼하자고 하고 들어왔어요.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저보고 이상하대요. 생각이 짧다고. 그 사람 생각이고 그 사람이 살아온 건데 저보고 제멋대로 판단한 거래요. 제 행동이나 제 생각이 짧은 거일 수도 있다고. 후회하기 전에 다시 잘 이야기하라는데 그 말도 맞겠죠. 근데 어차피 그렇게 생각의 방향이 다른데 결혼해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싶어요. 그만큼 그동안 제가 정이 떨어진 건지 제가 생각이 짧은 건가요? 아직 부모님께는 말씀 안 드렸는데 카톡 오는 거 보니 나보고 어린 생각으로 어리게 행동하지 말라는데 제가 그렇게 짧고 어린 생각인 건가요? 댓글입니다. 남자분 진짜 인성이 개떡이네요. 아무리 능력 좋으면 뭐하나요? 인성이 저 따위인데요. 전 글쓰님 선택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돈 잘 벌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저 따위로 굴면 졸부소리밖에 못 들어요. 젊은 나이에도 저러면 얼마 안 있다 갑질 논란 같은 거로 뉴스에 나올 날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그 사람 직업이 서비스업이란 이유로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걸 인성이라고 한다. 아무리 잘나고 돈 많고 능력 있으면 뭐하나? 인성이 글러먹으면 답 없다. 도대체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소리 지르면서 젊은이들한테 호통치고 임산부 막대하는 유별난 노인네들 어떤 시절을 보냈길래 저 따위로 늙었나 했더니 지금 이 남자처럼 행동하고 자라왔을 것 같다. 나이가 어린데도 저 모양이면 나이 처먹고는 더 하겠네. 님 제발 물러요. 번듯한 스펙이면 뭐합니까? 결혼해서 매일 보고 살 맞대고 살려면 인성이 제일 중요해요. 서비스직 약자나 소외계층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직업군입니다. 저도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어디 가서 무시받을 정도로 대충 살거나 못나게 살지 않았어요. 굳이 말해야 되나 싶지만 학벌이나 계층으로 사회적 약자처럼 취급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의 경우도 그럭저럭 괜찮은 인서울 4년제에 괜찮은 과 나왔고요. 부모님들 일하시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시고 단지 제가 좋아하는 계통의 일을 선택하다 보니 그게 서비스업을 수반하는 분야였어요. 필요해서 서비스를 사는 것뿐이면서 갑질하지 마세요. 갑이라는 생각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는 이유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란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도 어디 가면 손님이에요. 서비스업이 갑으로 대우해야 할 사람은 고용주뿐입니다. 추가 글입니다. 어제 친구들이랑 술 먹고 늦게 일어나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확인차 들어왔는데 댓글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신이 확 차려지는 기분입니다. 우선 많은 조언과 칭찬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인성이 그렇게 바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욱한 마음에 글을 썼더니 너무 제 칭찬밖에 쓴 것 같은데 그냥 딱 평범한 그 나이에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진지한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맞는데 어떻게 만났고 2년간 사귀면서 몰랐느냐 라는 질문들이 많던데 학교 선배의 친후 무리 중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었던 우연히 식사 자리, 술자리죠. 거기 갔다가 인사만 드렸었는데 제 어느 부분을 좋게 봐준 건지 모르겠지만 제 선배에게 소개시켜달라고 뭐 그렇게 해서 만났네요. 사실 소개시켜준 선배도 저랑 안 맞을 것 같아서 몇 번 거절을 했었대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예술적 계통의 특징을 갖는 사람들인지라 저러다가 뜬구름 잡는 스타일들만 만날 것 같아 현실적인 사람을 만나봐라 하는 마음이었대요. 결혼까지 갈지는 몰랐다고 본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2년 연애 기간이란 게 길다면 길지만 사실 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적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주중에 저녁 한 번 먹는 거. 그리고 서로 좋은 모습만 어필하는 기간이니 아마 눈살 찌푸리는 일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크게 기억에 남길 만한 일은 없었었어요. 저런 마인드인지 알게 된 것도 양가 인사드리고 나서부터였으니까요. 현실적인 스펙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던데 스펙이란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냥 외국에서 학교 나오고 이름 알만한 회사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수저 개념을 정말 싫어해서 표현하기 그런데 굳이 하자면 금은 반반쯤? 물론 제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여성인 현실상 앞으로 저분만큼 연봉을 받긴 좀 힘들 거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제 스펙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명품으로 온몸 휘감지 않는 이상엔 먹고 사고 쓰고 그러는 데엔 문제 없을 만큼은 돼요. 남친 스펙을 기준으로 자꾸 본다면 더 좋은 스펙을 가진 남자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현실적이고 당당한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콩깍지라면 콩깍지죠. 소소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신경은 안 쓰지만 한 댓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시라 저 어릴 적부터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세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시면 환경미화원분들 일하시는 시간대랑 맞나봐요. 그때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명절 선물이란 게 누군가에게 안쓰러운 마음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즐거운 명절 되자고 선물하고 그러는 건데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마음에 드리세요. 직접 사서 드릴 만큼의 그릇은 안 되는 집이니 집에 너무 많은 것들 서로 나누자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들어오는 길이 차량 2대가 지나가면 빠듯한 골목이에요. 리어카라 표현했지만 리어카보다는 좀 작은 수레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데 조심조심 가는 상황이었고요. 저도 그 할머니께서 왜 잠깐 서 계시지 굳이 지나가려고 노력하셨는지에 대해선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잘못했으면 사람이 치였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이 글이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개인의 판단이지만 본인의 생각이 이러하니 이건 무조건 거짓말이야 라고 판단하는 버릇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가 있어서 굳이 해명 아닌 해명을 해봅니다. 아 맞다, 친구. 우선 그 친구는 저랑 좀 성향 자체가 반대인 친구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일 먼저 물어본 것도 있긴 해요. 참고가 되긴 하겠지만 그 친구 이야기에 휘둘리진 않아요. 그러고 보니 희한하게 그 친구만 남친을 좋게 봤네요. 주변 친구들은 말을 너무 뻔질하게 잘해서 별로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내일이 저희 작은오빠 생일이라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파혼 이야기는 그때 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친이 잘못된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친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교육받고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서로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저렇게 다른 만큼 앞으로 삶의 목표나 삶의 과정들도 엄청나게 다르겠다 싶어요. 그건 누군가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파혼하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어떤 결론이든 파혼은 맞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어찌 되었는지 살짝 와서 적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조언 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셔요. 후기입니다. 기억하시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일주일 전쯤 서비스 직종분들께 막 하는 게 싫어 파혼한다던 글쓴이입니다. 집에서 맥주 마시며 멍하니 있다가 여기에 글 썼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사실 글 지우려고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일면식 없는 분들이신데 이렇게도 많은 조언 해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 이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조금 적고 갑니다. 사실 어디다가 진짜 이야기는 못하고 속이 썩어 문들어가는 것 같아 대나무 숲이라 생각하고 소리 지르고 가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파혼했어요.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고 대충 이런 성향의 사람이라 도저히 함께 산다는 건 무리일 것 같아 파혼을 이야기했고 결정 내렸다라고요. 네가 고민해서 네가 내린 결정이니 맞을 것이라 생각한다. 허나 결혼도 중대한 일이지만 파혼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니 둘이 확실하게 결정 내려서 상대 부모님께 예의 갖춰 이야기해라. 어쩐지 결혼을 너무 일찍 결정한다 생각했어. 사람 보는 눈은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회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다음에 집 앞에서 생긴 리어카 사건 같은 경우엔 네가 나서서 해결 보려 하지 마. 세상이 험한데 무슨 일을 당하려고 하냐. 처음부터 그 남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잘 결정했네요. 결정했다니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파혼에 대해 확실하게 이야기할 거면 집 근처로 불러서 나나 큰형이 집에 있을 시간에 하도록 해. 이상한 자존심 가진 남자는 어디로 이상하게 분노를 터뜨릴지 몰라. 그리고 그날 저녁 집 근처로 불러 파혼하자 이야기를 했어요. 썼던 그대로 말했어요. 서로 너무 다른 환경과 교육방침에서 자라왔고 누구 하나가 적고 넘어간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앞으로 살면서의 문제가 더 커질 테니 서로 아니다 싶을 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파혼하자. 라고 했어요. 3가지 반응이더군요. 미쳤냐? 이런 걸로 파혼한다 하면 지나가던 개가 웃어. 네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더 많아. 너 나 같은 남자 놓치면 후회한다. 생각 잘해라. 아 진짜 솔직히 미안하다 내가 고치겠다 소리 나오면 파혼 다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결정이니 후회도 내 몫이다. 불편하게 할 일 없을 거다 이야기하고 부모님께 알아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어마어마한 양의 카톡과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도 엉망진창으로 메시지를 보내놔서 뭔 소린가 했지만 결국 골자는 그거더라고요. 어린 거 하나 맘에 들어서 너 만났어. 지가 소개해달라 해놓고. 친절이라 이야기하지만 네가 그러는 건 남자들한테 눈웃음 살살 치며 꼬리 흔들고 끼부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나도 파혼할 생각 한두 번 한 거 아니야. 다음에 다시 네가 피눈물 흘리며 만나자 해도 내 쪽에서 싫다. 지금 너보다 더 어리고 괜찮은 애가 한둘인 줄 아냐? 등등 사실 말이 더 상스러웠지만 나름 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출근길에 시어머니 될 뻔한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반차 내고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남친이 누굴 닮았나 했더니 어머니 딱이더라고요. 그분도 3가지 반응이셨습니다. 파혼이 누구네 집 개 이름인 줄 아냐? 방구가 어렸을 적부터 외국 생활을 해서 우리나라 허례허식을 싫어해. 너 어디 가면 방구 같은 애 만날 수 있을 것 같냐? 정신 차려라. 그래서 그날 새벽에 그 난리 쳐놓은 카톡 캡처본을 어머니께 보내드리고선 이 정도까지 되었으니 파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였죠. 메일이 왔어요. 내용은 없고 첨부 파일이 있더군요. 그 첨부 파일 안에는 그동안 저에게 선물한 거, 식사비, 기타 등등을 일목요연하게 엑셀로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어찌나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냈는지 보는 순간 감탄부터 나오더라고요. 확 그냥 돈으로 다 줘버릴까 하다가 자존심 상해서 오늘 하루 월차 내고 그동안 제가 준 선물, 커피값, 식사비, 공연 티켓비 등등 제가 쓴 것도 엑셀로 정리하고 전남친 씨가 누락시킨 주유비까지 계산해서 메일로 보내놓았습니다. 그 전에 10,000원짜리 없다고 20,000원 빌려간 거 그것도 법정 이자율 계산해서 보내려다가 그건 참았네요. 진짜 이 상황은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겠고 친구한테도 말 못하겠고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 6년은 팍상 늙어버린 기분이네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당분간 연애는 못하겠구나. 그리고 연애할 때는 현금보단 증거물이 남는 카드로 계산을 하자. 이런 것들과 함께 사람 관계라는 게 참 이렇게 허망하고 우스운 거구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누군가를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가운데서 소개해줬던 선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파혼했냐고 저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뭐냐고 묻더라고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하고 결혼을 생각했던 그런 시간보다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자기면 세울 생각부터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나도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사실 무섭기도 합니다. 자세한 상황 모르시는 새언니는 인생 공부한 거라고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5월에 오빠한테 이야기해 줄 테니 돈 받아서 여행 가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인생 공부라면 안 하고 싶네요. 아무튼 좋은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 스타일이구나 싶었는데 말씀들 해주신 대로 됨됨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였어요. 뭐 사이다 같은 후기는 아니네요. 그래도 많은 조언들 덕분에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정말 좋은 사람, 괜찮은 분들 만나셔서 좋은 사랑 하셨으면 좋겠네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주선자한테는 엑셀만 보여줘도 납득할 것 같은데요. 저런 놈들은 웃긴 게 헤어지자 하면 여자 후려치기 하고 뭐 길거리에 너보다 더 이쁘고 어린애 널렸니 어쩌니 하는데 그래 그니까 가라고 좀. 그럴 시간에 그 이쁘고 어리다던 여자나 만나지 왜 굳이 전 여친한테 와서 저래? 뭐 어쩌라고. 님을 살리려고 리어카 할머니가 나타나셨네요. 와 진짜 말종 중에 말종이네요. 꼭지질한 사람들이 이런 식이에요. 지가 잘난 척은 다 하고 다니고 차인이 자존심은 상하고 나 참
헤어진다고 식비 경비 계산하고 앉아있는 거 상상하니 어디서 저런 사람이 다 있는지 주선자한테 꼭 보여주세요. 어디서 저런 인간을 소개시켜줬냐고. 주선자도 좀 알아야죠. 와, 조상님들이 덕을 많이 쌓았나봐요. 그러니 이런 화를 면했지. 저런 남자랑 결혼 못하게 조상님이 도우셨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저런 남자가 다 있나. 번호 바꾸시고 더 이상 부딪힐 일 없게 하시고요. 그리고 소개해준 분께 엑셀 보내온 메일이랑 문자 캡처 보내주세요. 아마 주변인들한테 별 이상한 소리 다 하면서 님 이상한 여자 만들고 술안주거리로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님한테 하나 배우고 가네요. 연애할 때는 카드 쓰자. 명심하겠습니다. 이상한 사람 때문에 이상한 교훈을 얻었네요. 연애가 자기 좋아서 쓰고 준 거지. 그걸 찌질하게 10원까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뱉어내라고 보내는 그 남자. 정말 차버리길 잘하셨네요. 어떻게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찌질한지. 더 좋은 분 만나셔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남자가 일방적으로 님 험담하고 다니면 모욕죄랑 명예훼손으로 고소미 먹여버리세요. 님 이미지 실추되게 헛소문 놔두지 마시고 강경하게 잘라서 대응하시고 소개해준 선배 보고도 어떻게 이런 사람을 소개해줬냐고 하시고 님 이미지도 챙기세요. 너무 찌질해서 손이 오그라들 정도예요. 부끄러움은 후기 잃는 우리 몫인가요? 여기 댓글님들 말씀 허투루 듣지 말고 꼭 잘 새겨듣길 바래요. 특히 찌질한 협박성 카톡 캡처랑 전화 녹음은 필수고요. 주변 지인들에게는 꼭 알리시고요. 슬픈 얘기지만 저는 이혼할 때 전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했는데 웃긴 건 지가 이혼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다가는 온통 제 흉과 욕을 다 퍼뜨려 놨더군요. 심지어 제가 물러나고 밝힌다는 말도 안 되는 흉까지. 저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조용히 이혼해 주려다가 빡쳐서 딱 2명 골라서 붙잡고 얘기했어요. 한 명은 우리 주선해준 언니, 다른 한 명은 전남편의 절친의 와이프. 그 와이프랑 저랑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 2명한테만 얘기해도 파급 효과는 크더군요. 그 언니들 제 얘기 들으면서 완전 놀라더라는.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네가 밝히는 여자애 과소비 심하고 엉망인 애로 알고 있었다고. 그니까 님도 꼭 주변 지인에게 알리도록 해요. 남녀간의 깨끗한 이별은 없더라고요. 깨끗하게 이별할수록 나중에 미련의 씨앗이 남아서 또 문제가 생겨요. 헤어지는 마당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할 수 있는 한 치열하게 이별하세요. 화이팅. 후기입니다. 서비스 직종 무시해서 파혼한 글쓴이입니다. 그때 후기 쓰고 댓글 봐야지 하다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오늘 월차 내고 게임하다가 생각나 들어왔네요. 댓글들 하나하나 읽어보고 한숨을 한 100번쯤 허공에 날렸습니다. 진짜 내가 내 발등을 찍었었지. 아무튼 그 이후 이야기까지 알려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 글 쓰고 갑니다. 그놈의 엑셀, 역시 놀라신 분들 많으시네요. 저는 받고 놀라다 못해 너무 황당해서 진짜 깔깔 웃었었네요. 댓글보다 진짜 빵 터졌던 게 그래서 누가 더 쓴 거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전남친 놈분이 좀 더 쓰셨어요. 한 23만 2,650원 정도. 피드백이 없다면 그 금액이 맞다고 생각하고 입금시키겠다고 했고 메일이나 이런 게 없길래 그 다음날 오전에 입금시켰네요. 아, 이거 안 그래도 제가 입금시킨 그날 저녁에 연락와서 만났거든요. 그런 김에 물어봤어요. 그 엑셀을 어떻게 썼냐고. 나는 매일 쓰는 돈을 가계부 형식으로 엑셀에 정리해놔. 그래서 취합해서 보내기가 쉬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으쓱으쓱대며 이야기하는데 진짜 어휴. 그리고 그걸 보낸 이유는 그 엑셀을 보며 그동안 우리가 행복하게 지냈던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파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의미였어. 대체 그 엑셀 어디를 보고 행복했던 시간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엑셀로 가계부를 좀 써야 쓸데없는 지출을 좀 막겠구나 싶은 깨달음과 엑셀에 바나나 우유 색을 쓰니 참 예쁘구나. 다음에 나도 써야지. 이런 깨달음은 얻었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준 선배는 직접 만났어요. 파혼하자는 이야기하고 난 후 선배한테 그 전남친 놈이 만취 상태로 전화해서 어떻게 그런 여자애를 소개해준 거냐,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좋다고 그 난리를 쳐서 연결해줬는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엄청 뭐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 다 돌려서 그 주변 사람들은 제가 바람났거나 어디서 천인공노할 잘못을 한 줄 알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상황 다 이야기하고 나니 선배가 미안하다고 좀 더 내가 생각해보고 소개해줬어야 했는데 하더군요. 안 그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고 좀 둘이 안 맞는다 생각해서 금방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소개해줬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내 얘기가 나오면 본인이 알아서 잘 이야기할 테니 걱정 말라고.
진짜 요즘엔 그 2년 넘는 시간을 싹 도려내서 어디다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작은 오빠 멋있다는 댓글들도 보이던데 32살 회사 다니고 무뚝뚝한 데다 말없어서 답답하고 맥주 좋아하고 야구와 농구에 미쳤으며 다트 던지는 거 좋아하고 지나다니는 걔는 꼭 한 번씩 어떻게든 만져봐야 속이 풀리는 솔로 남자. 구원해 주실 분 있으면 좀 데리고 좀 가주세요. 1년 전 헤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 인간이 연애를 안 하려고 해요. 아 맞다. 전남친 놈분은 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참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답니다. 입금시키고 3일 정도 지나 회사로 케이크와 꽃을 보내주었는데 쪽지에 화 풀어 자기야. 라고 써있어서 기함을 했으며 어버이날엔 집으로 우리 부모님께 우리 예쁜이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카드와 함께 와인과 꽃바구니가 배달되어 생전 공포영화도 안 무서워하는 제가 카드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린 아닌 것 같다고 그만하라고 문자 보내니 그날 밤엔 자존심 상했어. 나도 할 만큼 했으니 그만할 거야. 후회하지 마라. 라고 연락이 와서 이제 끝났나 보구나 했더니만 그 다음날 아침에 잘 잤어?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라는 메시지가 와서 지하철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아 죽는 줄 알았어요. 한동안은 집에 오면 제 핸드폰은 거실에 두고 가족들이 감시하고 있었네요. 어느 날은 술 먹고 집 앞에 쭈그려 앉아있는 걸 편의점에 맥주 사러 가던 작은 오빠가 보고 택시 태워버린 적도 있었고 집 앞에 차 세워놓고 있는 거 큰 오빠가 보고 이야기해 보낸 적도 있고 덕분에 아침엔 큰 오빠가 회사까지 데려다주고 퇴근 때는 새언니가 회사까지 데리러 오고 그러고 보니 저 무슨 공주님 대접받으며 살고 있네요. 저희 아버지가 직접 전남친놈 부모님께 전화한 이후로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걸 봐서 집에서 한 소리 크게 먹은 것 같아요. 요즘엔 소개팅하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회사 팀장님이 자기 동생 만나보라는 말씀도 하시고 새언니가 회사에 괜찮은 후배 있는데 만나보라고도 하고 교회 권사님이 선 한번 보라고도 하시고 친구들이 어느 정도 수습되면 그런 소개팅 다 나가보라고 판무 파탈이 될 거야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도 해보고 그러네요. 헤어지고 타격이 꽤 클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너무 타격이 없어서 별로 안 좋아했나 싶기도 하고 뭔가 좀 씁쓸합니다. 진짜 마지막 훅이네요. 동생처럼 친구처럼 조언해주시고 따뜻하게 댓글들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결정에 후회 없을 수 있던 건 익명의 많은 분들이 제 생각이 옳다고 지지해주셔서 더더욱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더 챙기시고 행복하시기만 소소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저도 엑셀로 가계부를 좀 써야 쓸데없는 지출을 좀 막겠구나 싶은 깨달음과 엑셀에 바나나 우유색을 쓰니 참 예쁘구나. 밤엔 나도 써야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빵 터졌네요. 후기가 이렇게 알콩달콩할 거란 생각을 못했는데 가족들끼리 알콩달콩 보기 좋아요.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나고 자라서 그게 당연한 거고 사람 하대하는 건 생각도 못했을 텐데 그런 남자랑 결혼해서 평생을 마음고생하고 식겁하고 고통받느니 지금 잘난해서 다행이죠. 그리고 이참에 솔로 제대로 누리시고 따뜻하고 사려 깊고 공과사 구분 잘하는 그런 넓은 사람 만나시길.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 쓰니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런 놈인 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설마 결혼까지 하겠나 싶어서 소개해줬다는 그 선배라는 사람 정말 어이없네요. 글쓴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그냥 이 정도에서 묻어두고 가는 거지 사실상 저거 뺨이 석대인 거예요. 그나저나 맥주 좋아하는 작은 오빠 은근 매력 터지네요. 글쓰님 글 보니 왜 가정교육이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콩 심은 데는 콩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쓰니님 가족들 보니 참 올바르신 분이라 글쓰님도 바르게 자라온 것 같네요. 반면 개차반 집에서 자란 전남친은 그 어머니를 꼭 빼다 박았군요. 이 파원 무조건 잘하셨습니다. 인생 더 살아본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사람 타고난 인성은 죽었다 깨나도 바뀌기 어렵습니다. 바르고 좋은 분이라서 꼭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바르고 좋은 분 꼭 만나셔서 예쁜 부모 닮은 아이도 낳으세요. 연애 많이 하시고 사람 보는 눈을 키우다 보면 좋은 남자 만나실 거예요. 세상에 그런 찌질이만 있으면 살기 힘들죠. 좋은 남자 많으니 많이 만나세요. 썰닭입니다. 이번 사연은 찌질한 남자에 대한 사연이네요. 23만 2,650원. 10원 단위까지 받다니. 2년 사귀었는데 저 정도 금액 차이면 여자분도 돈 많이 쓰셨네요. 사람 인성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외모와 목소리, 지문 등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 다 다른 건 당연한 거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적당한 예의라는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제 영상 댓글들 보면 며칠에 한 번씩 꼭 이런 글이 달려요. 이 채널 재미없어. 목소리 왜 저래? 이런 분들이 식당 가면 꼭 아줌마, 다른 식당 가면 이것도 주는데 여긴 그거 안 줘요?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다신 안 올래요? 에이, 입맛 버렸네. 왜 이러는 걸까요? 아줌마 김치가 너무 짜다. 아줌마 음식 솜씨가 없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아줌마 여기는 서비스 없어요? 서비스는 노래방에서.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아저씨 여기 머리카락 뭐예요? 죄송합니다만 저 빡빡인데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눈을 뜨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랑하고 싶은 사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위로받고 싶은 사람. 아무 때나 생각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인 평범한 남자입니다. 어젯밤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어제는 와이프와 7개월 된 딸내미와 처제와 함께 월미도를 다녀왔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입장이라 어디 멀리 다니지는 못해서 바람이나 쐬러 다녀온 거죠. 기분 좋게 다녀왔고 집에 들어와서 집안 정리를 하고 쓰레기 봉투를 버려야 하는데 마침 담배가 다 떨어졌더군요. 와이프에겐 쓰레기를 버리고 온다고 말하고 골목을 2번만 꺾으면 되는 집에서 1분 거리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으로 가는 길이 워낙 짧아서 지나친 사람이라고는 편의점 가기 바로 전 코너에 있는 담배를 팔지 않는 골목 슈퍼 앞에서 소주인지 뭔가를 드시는 아저씨 아줌마 2분과 살구색인지 핑크색인지 원피스를 입고 있는 젊은 여자 1명뿐이었습니다. 네, 그중 젊은 여자가 바로 저를 빡치게 만든 주인공입니다. 이하 살구년이라 부르겠습니다. 그 살구년을 지나쳐서 편의점에서 디스플러스 2갑을 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2분을 다시 지나쳐 첫 골목을 꺾은 후 우리 집이 있는 2번째 골목으로 꺾는 순간 아까 그 살구년이 우리 집에서 3번째 건물 맞은편 건물에서 툭 튀어나오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슬쩍 보고 지나쳐서 담배 한 대를 피면서 천천히 걸어가는데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뒤를 힐끔 보니 그 여자가 전화를 하면서 제 쪽으로 오고 있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집 앞에 멈춰서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살구년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누가 따라와서 집 앞에 들어가는 척하다 다시 나와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때까지도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게 설마 나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네, 검은색 티셔츠랑 바지는 베이지색 반바지요. 그제서야 눈치챘습니다. 저와 차 한 대 거리를 사이로 두고 저를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전화를 하고 있었고 제가 검은색 티셔츠에 베이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따졌는데 무시하고 그냥 절 쳐다보면서 전화를 하더군요. 괜히 가까이 다가가면 살구년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서 담배를 피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저희가 서 있는 위치의 주소를 몰라서 버벅이고 있더군요. 네, 여기 주소가 230-9? 19? 아마 자기네 집 주소였나 봅니다. 이러고 있길래 제가 친절하게 말해줬습니다. 여기 230-24니까 한번 불러보시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서 와이프에게 지금 밖에 웬 이상한 여자가 나 스토커로 신고했다고 잠시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온 참이었거든요. 와이프도 황당해하며 애를 안고 나왔는데 그 잠깐 사이에 살구년이 도망쳤더군요. 아마 저희가 서 있던 곳이 저희 집 앞인 걸 보고는 아차 싶었던 거죠. 와이프와 같이 아까 그년이 지나칠 때 뛰어나온 건물 앞으로 가보니 고개를 쓱 내밀고 우리가 오는 걸 보더니 후다닥 올라가더라고요. 마침 경찰차도 그 순간 왔습니다. 경찰 2분이 내리면서 신고한 분이냐고 묻더군요. 제가 신고한 게 아니라 저는 신고당한 사람이고 신고한 사람은 지금 여기로 올라갔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 웬 이상한 여자가 집에 가는데 집 앞까지 절 쫓아와서는 오히려 저를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경찰 2명과 와이프와 딸내미와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이상한 여자가 신고를 해놓고는 나오질 않는 겁니다. 경찰이 신고한 전화로 다시 전화를 서너 번 해봐도 받질 않는다고 하더군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도 생각했었기 때문에 살구년이 나와서 사과를 하면 좋게 풀고 싶었거든요. 화는 나지만 같은 골목에 사는 이웃이니까 앞으로 얼굴 붉힐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뻔히 지가 신고해서 경찰차도 와 있고 신고당한 사람인 저도 있는데 정작 신고자는 숨어버리고 주위 집사람들은 뭔 일인가 하고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고 혹시나 겁이 나서 숨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제 정면까지 다가와서 제 인상착의까지 확인하고 또박또박 신고를 해놓고서는 경찰이 오니깐 갑자기 어머, 내가 미쳤나봐. 저놈이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하지? 무서우니까 집에 들어가서 오들오들 떨고 있어야겠다. 밖에 있는 저 사람들도 경찰일 리가 없어. 경찰에 신고하고 3분도 안 됐는데 도착할 리가 없잖아. 분명 패거리일 거야. 어라? 전화가 오는데? 아니야, 이것도 경찰 전화일 리가 없어. 대체 저 스토커놈이 내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이럴 일은 없을 테니까요. 신고자가 없으니까 선생님은 집으로 들어가세요. 경찰이 그러더군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신고자 분명 이 건물로 들어갔어요. 계속 전화해봐요. 난 저 여자 앞에서 꼭 사과를 받아야겠어요. 그냥 온 동네 떠나가도록 외쳐댔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 앞에서 절 스토커라고 신고했다고요. 나와봐 이 살구년아. 면상이나 보자. 네가 부른 경찰도 와 있는데 왜 안 나오냐? 일부러 옆집에도 다 들리게 외쳤습니다. 괜히 제가 조용히 넘어갔다가 살구년이 이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라도 퍼뜨리면 저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 이상한 여자는 우리 집 앞에서 절 스토커로 신고하고 아니다 싶으니깐 도망쳤다고 떠들어댔죠. 끝까지 나오질 않더군요. 결국 경찰분께서 아마 여성분께서 오해를 한 것 같네요. 선생님도 화 푸시고 집으로 들어가서 쉬세요. 라며 마무리 짓고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온 후 제가 경찰에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이상한 여자가 저를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다 갔는데 신고자가 없어져서 다시 돌아갔어요. 이거 명예훼손 아니에요? 아까 그 경찰 두 분이 다시 오더군요. 두 분에게는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경찰분이 또 그 피의자 집을 몰라서 잡을 수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쉬세요. 이러는 겁니다. 분명 이 건물로 들어갔는데 왜 못 잡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정확히 몇 층 몇 호인지를 몰라서 아무 집이나 뒤져볼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들이 봐도 살구년이 오해를 했거나 좀 이상한 여자인 것 같다고 하면서 어쨌든 신고는 들어갔으니까 살구년에게 계속 전화를 해보고 대신 사과를 받고 저에게 연락을 주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한바탕 더 욕설을 퍼부어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경찰에게 다시 연락이 오지는 않더군요. 살다 보면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스토커인 줄 알고 신고를 했는데 옆집 사람이었네. 아이 참 민망해라. 네,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게 아닌 것이 밝혀졌다면 떳떳이 나와서 미안하다고 오해했다고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고 나서 앞으로 동네에서 얼굴 마주치면 어쩌려고 안 나온 겁니까? 살구년이라고 욕한 건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민망해하고 무서워했던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저는 충격이 컸고 무서웠습니다. 댓글입니다. 뭐야, 솔직히 무서웠어요. 저렇게 바로 뒤따라가면서 인상착의 다 들리게 이야기하고 뻔뻔할 수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네. 요즘은 남자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상한 여자네요. 그 잠깐 사이 같은 방향이라고 신고 후 도주. 자기도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냥 정신 나간 여자라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여자는 저렇게 행동 안 합니다. 신고했다 쳐도 사과하고 좋게 마무리하는 게 정상적인 여자. 저 여잔 그냥 정신 나간 여자. 와, 진짜 의리의리한 여자네. 사과도 안 하는 게 인간인가? 오해할 수도 있다 치자. 그럼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죄송합니다 하면서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이면 당연히 더 뭐라 안 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하고 돌려보냈지. 위험한 세상이고 하니 다들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텐데 심정 이해가 갑니다. 전 무릎 연골에 물 차서 시술 후 다음날 보호대 착용 상태로 집 공동현관에서 5m 떨어진 주차된 차 앞에서 담배 피우다 신고당해서 백차도 아닌 순찰 오토바이 타고 지구대에서 2시간 있었죠. 지구대 안에 단지 내 안면 있는 분들 여러 계시더군요. 여차여차 모두 조서 쓰고 나오고 그 뒤로 그 일로 인한 경찰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날 아내가 한마디 하더군요. 절름발이가 범인이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판을 즐겨보는 결혼 2년차 26살 아기 엄마입니다. 즐겨보긴 했지만 직접 판을 쓰게 될 줄이야. 익명의 힘을 빌려서 하소연 좀 해보려 해요. 결혼 후 아이를 갖게 되어 태아보험, 가족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게 됐어요. 그러던 중 신랑 보험을 시어머니가 들어주고 계신다기에 결혼했으니 이참에 전부 가져오려고 연락을 드렸죠.
저희 가족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신랑 보험을 어머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가져오려고 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는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월세도 꼬박꼬박 내는 니네가 돈이 어딨니? 아기 태어나면 돈이 더 들어간다. 엄마 아직 젊고 니네 여유 되면 가져가라. 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50대 초반이십니다. 젊으세요. 염치 없지만 저희 내외 챙겨주시는 마음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셔서 제 보험이 어떤 게 가입되어 있는지 부족한 게 있으면 들어주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친정어머니가 필요한 것만 알아서 들어놓으셨다고 전 보험료만 내고 있다고 했는데도 본인이 직접 알아봐 주신다며 자꾸 주민등록번호를 물으셨고 괜찮다고 끊어도 자꾸 전화하시니 아기 핑계대고 점점 전화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엔 직장에 있는 신랑한테까지 전화하셔서 새아가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엄마가 부족한 보험 들어주려니까 새아가 주민번호 카톡으로 보내. 라고 하셔서 신랑이 알려드렸다네요. 결국 제 보험도 실비 더 가입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기가 친정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병원 조리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시어머님은 전라도에 계세요. 그리고 아기 생후 3주차 이름 짓기 하루 전날 연락 오셔서 아기 이름 지었냐? 라길래 네 지어놨어요. 내일 올리러 가요. 라고 했더니 내가 절에 가서 스님한테 직접 이름 지어왔다. 이름하고 한자 불러주마. 저도 알아보고 지어놓은 이름이 있어서 내일 올릴 예정이에요. 엄마 말 들어라.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엄마 말 들어. 애들 이름 그렇게 막 짓는 거 아니다. 라고 하셨죠. 늘 말할 때 다 큰 성인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하게 어린애들한테 말하듯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은 또 고분고분 듣습니다. 자기 말로는 엄마가 고집이 세니 싸우기 싫어서 말 듣는 거라네요. 전 친정부모님한테 괜히 엉엉 울며 하소연하며 부모가 자기 이름도 못 짓나? 그리 이름 지어주고 싶으면 늦둥이 하나 더 낳아서 직접 지으시지. 사돈의 뜻이 확고한데 어쩌겠냐. 네가 싫겠지만 나쁘라고 짓는 것도 아니고 스님한테까지 가셔서 태어난 시까지 보고 훌륭하게 자라라고 지어오신 거니 이름 올려. 라고 하셨어요. 이름 올리고 한두 달간은 아기 이름도 안 불러주고 불러주려다가도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솔직히 이제 와서 생각하니 이름 지은 것부터 찝찝합니다. 저 태어나서 입원 한번 해본 적 없고 팔다리 부러진 적 없이 건강했어요. 신랑 위궤양으로 입원 중이던 때 바로 집 앞인 병원으로 신랑 병문안 다녀오던 길에 8개월 아기 안고 집 근처에서 뺑소니 당해서 경찰서 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새로 이사 온 집에서 발이 삐끗했는데 뜬금없이 발등이 부러져서 깁스를 2달간 했어요. 좋게 지어오신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어물쩍 넘기기엔 너무 재수가 없지 않나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기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셔서 아기 보험도 들으시고요. 들어놓은 보험 있다고 해도 끈질기게 물어보셔서 알려드렸죠. 사실 시어머니 워낙에 강단이 아주 세신 분이고 전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라 책 잡히기 싫고 이쁨 받는 며느리 되고 싶어서 싫은 티는 냈지만 결과는 하라는 대로 다 따랐는데 참 바보 같았네요. 아무튼 그 후 아기가 생후 80일경 됐을 쯤 신랑이 미친듯이 입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랑도 7살 때 사고 나서 입원한 적 말고는 단 한 번도 입원해 본 적 없었습니다. 연애 때도 너무 체력이 튼튼하고 건강해서 놀랐을 정도니까요. 이름 때문이라기엔 어거지 같지만 시어머니 행동 보니 자식도 귀한 줄 모르시는데 첫 손주라고 귀하겠나요? 첫 아들 보험도 많이 들어놓으셨는데 손주 태어나니 옳다구나 하고 이름 갖고 장난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신랑 아주 어릴 적부터 시댁 식구 이모님들 포함 모두와 친하신 무당분이 계세요. 신랑이 편하게 이모라고 부르고요. 그분이 신랑에게 삼재야, 팬티 태워라, 빌어라. 하면서 부적도 써주시고 염주도 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분이랑 어머님이랑 친한 것도 찝찝하고 어머님이 무당 이모님한테 신랑 사주 보고 명이 짧다는 소리를 들으신 건지 뭔지 갑자기 몇 년 전부터 미친듯이 보험 들어놓다니 이상해요. 그냥 아기 이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미심쩍은 거 하나에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신랑은 위염, 장염, 위궤양, 치질로 인한 수술, 현장에서 일하다가 몇 톤짜리 자재가 굴러와 무릎에 부딪히는 등 펑펑 터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거짓말 같지만 이게 아기가 첫 돌을 맞이하기 전 작년에만 생긴 일들이에요. 신랑은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듯 정말 밥 먹듯이 입원했네요.
지금도 힘들지만 그땐 정말 언제 애딸린 과부가 될지 몰라 불안감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한 번 입원하면 2주씩 입원했고 한 달은 4주인데 입원 기간이 2주가 넘어가니 생계는 어렵고 시어머니는 입원했다고 소식 들으시면 매일 연락 오셔서 퇴원 날짜 묻고 최대한 오래 입원하라고만 하시고 지금껏 그렇게 입원해도 병문안 한 번 오신 적 없네요. 퇴원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저한테 불나게 연락 오셔서 병원 가서 진단서 떼서 등기로 보내라. 라며 재촉하셨고요. 저는 쌀쌀하던 늦가을부터 눈이 와도 아기를 들쳐업고 진단서 떼고 우체국 달려가는 심부름을 했습니다. 이러시려고 전부 본인이 보험료 내주신다고 하신 건지 시어머니는 보험금을 타셔도 절대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어머님이 내주셨으니까 어머님이 가져가시는 건 맞지만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얼마 여유있게 생활할 만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평균 60만원씩 하던 병원비, 입원 생활로 일 못한 생활비, 아니 그냥 생활비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월세가 60만원인데 월세, 병원비만이라도 생각하셔서 좀 보내주셨으면 했는데 정말 진단서 보내드리고부터는 연락 한 통 없으시더라고요. 결국 한 번 더 입원했을 때 병원비 60만원 정도 나와서 제가 신랑한테 말했어요. 물론 그동안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모자 사이 나빠지면 온전히 제 탓될까봐 좋게 말했죠. 중간에서 뭐해? 월세가 50만원, 병원비가 60만원이 넘는데 일 쉬어서 월급도 줬고 뭘로 생활하냐? 니처랑 니 자식은 손가락만 쪽쪽 빠는데 눈에 안 보이냐? 일은 못하고 병원비랑 월세 어떻게 내야 하냐 지금? 우리가 애를 키울 수나 있겠냐? 분유 수유했으면 애는 벌써 배골마서 병원 실려갔어.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것 같다. 정말 많이도 화냈던 것 같네요. 그랬더니 신랑이 어머님한테 그동안 보험금 많이 나왔을 건데 어떻게 한 번을 안 보내줘? 나 일도 못하는데 보험금 조금만 보내줘. 라고 얘기하니 그동안 보험금 못 받았어. 이번에 나온 보험금은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엄마 용돈으로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병원비 얼마 나왔는데? 63만원 나왔다고 얘기했더니 그날 정말 딱 63만원 들어오더군요. 황당하죠? 네 저도요. 그리고 제 발등 깁스 풀자마자 아기 첫 돌잔치였어요. 어머님 딱 10만원 내시고 어린 시동생들 돈으로 미아방지 은목걸이, 은팔찌 세트 하나 사셨네요. 신랑 말로는 새아빠 입원 중이라서 병원비 내느라 돈이 없으셔서 그러니 당신이 이해해. 라는데 돌잔치 자리에서 시아버지 안부 묻다가 보험 얘기 나오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이 보험이 중요해. 나는 네 아빠 입원해도 돈 한 푼 안 써서 손해가 없어. 보험금으로 전부 다 나와서 피해볼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시더군요. 아무튼 돌잔치까지 끝나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신랑 보험을 따로 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보험 설계사랑 상담하고 온 날 신랑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무릎에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30% 겨우 남아서 달랑달랑 다리에 물까지 차는 바람에 급히 수술 들어가게 되고 허리 디스크 오고 목에도 문제가 생겼다는데 다리만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소식 듣기 전에 달라고 졸라야 주실 것 같아서 시어머니한테 연락하려고 했더니 신랑이 벌써 병원 입원하자마자 시어머니한테 사고 났다고 말해놓은 상태더라고요. 어떡하나 싶었어요. 그래도 다시 제가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보험 좀 돌려주시면 안 돼요? 신랑 입원할 때마다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요. 갖고 와서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살릴게요. 이번에 입원하면 3개월 걸린대요. 그동안 보험 들어주신 걸로는 우린 혜택도 못 받으니 따로 보험까지 들려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사고가 났어요. 보험은 엄마가 가입해놨는데 뭘 또 들으려고 했냐? 라며 잔소리 하시더니 바쁘다고 끊으시더군요. 그래서 신랑이 그럼 보험 어떤 거 들었는지라도 좀 알려줘. 라고 했는데도 바쁘다고 계속 피하시고요. 계속 전화하니 신랑한테 엄마도 힘들다 어쩌고 하시면서 소리 지르고 화내시고 끊더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요? 신랑이 전화로 예예 했던 본인 확인 전화 받은 기억으로는 오래된 보험들도 아니라던데. 그러더니 좀 늦게 신랑한테 다시 연락하셔서 새아가 거랑 손주 거는 가져가도 되는데 네 보험은 추석 지나고 가져가라. 딱 봐도 제가 입원 기간 약 3개월 걸린다고 말해놓으니 3개월 계산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하시는 게 무섭고 이상하고 아무래도 찝찝해서 제가 공인인증서로 조회해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네요. 신랑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 무려 8개입니다. 생명만 6개요. 아니 어떻게 생명만 6개일 수가 있죠? 빨리 가버리라고 뒤에서 제사 지낸 것도 아니고 저 너무 소름 돋아서 울었어요. 신랑 군대에 있을 때 생명 3개 가입하시고
연도 계산해보니 신랑이 휴가 나와서 사인한 건 이거 3개래요. 본인은 이게 생명실비인 줄 알았더라고요. 재작년 생명 2개, 가족생활 배상책임보험 1개, 작년 결혼 초에 보험 때문에 전화드린 달에 생명 1개, 실비 1개. 신랑도 조회한 거 보여주니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잃더군요. 3개 사인했는데 8개야? 내가 사인한 게 다 생명이었어? 라며 놀래고, 아니 왜 이렇게 생명보험에 집착하셨는지. 어머님 자녀가 신랑이 혼자가 아니에요. 신랑은 29살, 남동생 28살, 그 밑에 초딩인 어린 시동생 2이에요. 총 4명인데 자식들 전부 이렇게 다 들어놓으신 건지. 참고로 신랑 어릴 때 시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생활비만 보내주시고 신랑이랑 시동생 2이서 중1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자취하면서 살았다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재혼하시고 신랑 고등학생 때 성다른 자식들을 또 낳으신 겁니다. 아무튼 그 후로 2주간 연락이 없으시더니 밤 12시 넘어서 신랑한테 문자가 하나 날라오더래요. 저한테는 신랑 입원한 날 보험 좀 돌려달라고 하고부터 연락 없으신 지 오래입니다. 아들 보험 달라고 했지? 엄마 사망보험금 많이 나올 거야. 다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인생에 돈이 전부는 아니야. 웃기지 않나요? 본인 사망보험금을 왜 큰아들 앞으로 해놓겠습니까? 한참 어린 초딩 자식이 2이나 있는데요. 그동안 연락 모조리 씹으시더니 문자는 저렇게 날라오고 전화 꺼두시고 집 전화도 안 받으시고 초딩 시동생들도 전화 다 안 받고 신랑 너무 놀래서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지 저한테 전화 오고 난리더라고요. 짜증나서 경찰서 신고하고 119 부르고 집 창문이든 문이든 뜯어서 들어가서 확인해달라고 했네요. 얼마 있다 경찰이라고 전화 왔는데 어머니 집에 계시네요. 바꿔드려요?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뭐하러 경찰 불렀어? 문 따고 들어왔잖아. 하더니 냅다 끊으시네요. 신랑한테 떠보느라 큰도련님도 알아? 뭐래? 걱정 안 해? 라고 했더니 별로 놀라지도 않더라. 걔 원래 피도 눈물도 없는 애야. 라고 하는데 아유 답답해라. 바본지. 어머님이 분명 도련님한테 말해놨겠지 않겠어요? 네 형 형수 전화해서 하는 말 아무것도 아니니 신경 쓰지 마. 엄마가 하도 괘씸해서 혼 좀 내주려고 하는 거니까 믿지 마. 뭐 대충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아무튼 그 해프닝 벌인 후 지금까지 1달 넘게 연락 한 통 없으시네요. 신랑 얼굴 보러 병원에도 안 오시고요. 큰 도련님조차 안 와요. 도련님 계신 곳에서 버스 타고 1시간 30분 거리인데도 안 옵니다. 이게 형제인가요? 자식 교통사고 당해서 사고 났다고 하면 한 걸음에 달려와서 상태 확인하는 게 부모 아닌가요? 정냄이 뚝 떨어지더군요. 제 보험 설계사랑 얘기했더니 분명 친한 보험 설계사랑 짜고 친 고스톱 같네요. 대리사인까지 하고 대단하네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둘 다 쇠고랑 차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신랑 더 크게 사고 나서 진짜 막말로 죽기라도 했으면 전 어쩔 뻔했나요? 그리고 신랑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사에 다 전화해봤는데 계약자가 시어머니고 피보험자가 제 신랑이라서 계약자 동의 없이 보험 못 바꿔준다네요. 그리고 수익자도 법적 상속인이 아닌 시어머니 본인으로 해두셨더라고요. 네, 아예 손도 못 대요. 그래서 보험 포기할까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진단서 안 떼주면 보험금도 못 하실 텐데. 아니면 지금 교통사고 가해자 때문에 변호사를 샀는데 보험까지 변호사한테 맡길까요? 어차피 틀어질 대로 틀어져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신랑은 지금 변호사한테 보험 처리하자는 식으로 합니다. 시어머니 무서워도 화끈하고 뒤끝 없으시고 저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상황이 어려워도 생신, 어버이날 등 기념일엔 꽃배달과 케이크, 편지, 용돈으로 꼭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분이 이렇게 나오시니 너무 배신감 느끼고 심적으로 많이 힘드네요. 사실 말이 부모지 시어머니가 엄마 자격이나 있는지. 막말로 제 신랑은 이미 중학생 때 내팽겨치고 어머님은 새 가정 찾아서 자식까지 낳으셨는데 낳기만 하면 다 부모인가요? 양육을 해야 부모 아닌가요? 저도 자식이 있는 입장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한참 사춘기인 아이들 내팽겨치고 동생과 단둘이 상처 감싸안고 스스로 자라온 아들한테 보험으로 덕보려고 하시고 백 사달란 말도 자주 하십니다. 작년에 신랑 입원 줄기차게 하고 월세 병원비 덜덜 떨 때에도 시어머님은 남들 큰아들은 생일 선물로 백도 턱턱 안겨준다더라. 신랑한텐 물론 제 앞에서만 3번 말씀하시던 분입니다. TV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내일이라니요. 너무 답답해서 잠도 안 오고 판이나 끄적거려 보네요. 마침 다 쓰니까 아기가 뒤척이네요. 댓글입니다.
한번 당해보셔야겠네. 본인이 본인 신분증 가져가면 해지됩니다. 전부모가 든 보험 다 해약하시고 새로 들으세요. 시어머니 보험 설계사예요? 너무하시네.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옮길 수 있는 거 옮기고 잘 알아보고 겹치는 거 줄이고 하셔야겠네요. 노인네 무섭다. 요즘 세상에 하도 별일이 많으니 무섭네요. 어쨌든 보험 일은 빨리 해결하셔야겠네요. 글쓴이와 애기 이름으로 된 것까지요. 무섭네요, 어머님이. 대부분의 부모는 결혼하고 나면 보험 다 주지 않나요? 신랑도 결혼하면서 보험 다 가져와서 수익자 바꿔놨는데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면 만약 진짜 신랑분이 잘못됐더라면 아기랑 와이프분은 큰일 날 뻔했네요. 저희도 큰 사고가 났었는데 보험 진짜 잘 썼거든요. 유용하게. 주실 거 아니면 다 해약해버리세요. 자식 몸값으로 먹고 살려는 것도 아니고 당장 생활비랑 병원비가 없는 사람들인데 해도 너무하네요. 일단 수익자가 어머니로 된 것 같은데 강하게 나가세요. 그리고 해약해버린다 하세요. 참 인대수술 같은 건 실비 들기가 힘들 텐데 실비는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나이 먹을수록 필요한 보험인데 저도 진짜 뭣도 없는 보험 보장인데 실비 하나 때문에 해약 못하고 있는데 수술 한 번이라도 할 시 실비는 들기 어려워요. 다른 건 뭐 무담보 넣으면 되니까 신랑이랑 잘 상의해서 현명한 쪽으로 가세요. 신랑분의 빠른 쾌유 빌게요. 차근차근 처리하세요. 보험금이 일단 지급된 이상 새로운 보험은 가입 거절될 수 있어요. 특히 생명보험은 5년 내에 진단받은 병이 있다면 거의 거절일 경우가 많아요. 화가 난다고 무조건 해약부터 한다면 앞으로 5년 안에 혹은 평생 가입이 안 될지도 모르니 시어머니가 지급받은 보험금의 진단명이 뭐였는지 다시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후 보험사 몇 군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남편의 경우 신규 가입이 되는지 알아보는 게 순서예요. 만약 가입이 어렵다면 기다렸다가 시어머님께 이관받는 게 최선입니다. 공연히 홧김에 무조건 해약했는데 5년 안에 혹은 평생 보험 가입이 안 된다면 그야말로 큰일이죠. 차분히 생각하고 보험사에 알아보는 행동하세요. 성인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거나 다른 질병의 치료 과정 중에 의심소견이라도 있다면 생명보험은 가입이 까다로운 경우이니 잘 알아보세요. 보험사 직원입니다. 설계사는 아니고요. 일단 무턱대고 해약은 안 돼요. 해약하고 싶으시겠지만 이미 기술형된 보험금 이력이 있어서 보험 심사 과정에서 지금의 조건으로는 가입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수익자 부분은 피보험자는 남편 권리이기 때문에 남편분 내방하시면 수익자 변경 가능하세요. 이 부분은 가입 당시 지정은 남편분 없어도 가능하겠지만 계약 들어간 상태에서 변경은 까다롭기 때문에 어머님이 다시 지정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 틈틈이 확인하세요. 보험 내역 관련은 콜센터 전화해서 해당 지점 연결 부탁하시고 해당 지점에서 자초 지정 설명하신 다음에 이건 아내분 말고 계약 관련된 남편분이 전화하셔야 해요. 증권 발송 각각 요청하세요.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일단 어머님이랑 원만하게 풀어서 계약자를 남편분이나 아내분으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면 자필 미서명 등을 근거로 보험사에 민원을 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단 해당 설계사 있는 지점이나 설계사 쪽에 불이익 가기 때문에 조금은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사실 저보다 더 큰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TV 같은 데서나 나오지 현실에선 제가 늘 커요. 진짜 단 한 번도 저보다 큰 여자를 못 봤습니다. 제가 크고 싶어서 큰 것도 아닌데 제 키가 너무 싫습니다. 예쁜 하이힐 한번 신어보는 게 소원인데 키가 크다 보니 발도 큽니다. 265고 여자 신발 사이즈는 없더라고요. 저는 늘 추리링입니다. 옷에 맞추다 보니 그게 당연했고 이쁜 옷 욕심은 있었으나 맞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옷 사러 가면 이것저것 입어보고 고르죠? 저는 디자인 색상 무시하고 그냥 제게 맞는 옷 고릅니다. 저도 이쁜 거 입고 싶어요. 근데 자꾸 남들이 원피스 같은 거 입으래요. 아니 맞아야 입죠. 제가 제일 입고 싶습니다. 한혜진 같은 모델은 TV에나 나오는 거고 저는 현실을 삽니다. 182가 부럽다는 분들 진짜 부럽나요? 저는 차라리 150이고 싶은데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눈에 띄는 이 키 정말 싫습니다. 댓글입니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언니가 181이었는데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추리링은 좀 청바지나 면티 입고 다니는 게 더 이쁠 텐데 원피스에 단화, 사이즈 없으면 컨버스와 신어도 괜찮고 옷은 꾸미기 나름이에요. 여자 옷 사이즈 없으면 남녀 공용옷 사 입으면 되고 아님 남자 바지 입어도 티 별로 안 나요. 무엇보다 자신감 있게 살아야 주변에서도 키 가지고 뭐라 안 하죠. 178 여자입니다. 쓰리님 키에 못 미치지만 저는 제 키가 무척 마음에 듭니다.
저도 저보다 크신 분은 못 배웠지만 심지어 해외 나가도 제가 제일 크네요. 키가 몇이면 어때요? 돌아갈 수 없으니 당당히 자신감 가지세요. 크고 싶어도 못 크는 사람들 많아요. 허리 굽으셨으면 요가라도 해서 관리하시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몸매 가지실 수 있어요. 장점이에요. 날씬하신 것 같은데 운동하셔서 탄탄한 몸매 만들면 엄청 멋있을 거예요. 화이팅! 저 네덜란드 사는데 여기 와서 중심가 3시간만 걸어다니면 180 넘는 여자들 100명을 만나실 수 있어요. 남자 평균 키가 183, 여자는 170 정도 되는 나라라서 190 넘는 여자도 많아요. 근데 덩치가 정말 산만해요. 여권 능력 되시면 북유럽 이민 강추합니다. 여기 사람들 동양 여자 좋아해서 오시면 아마 인기 끝장날 겁니다. 반가워요. 저도 키 180 여자 사람입니다. 스니님도 저도 남들처럼 평범한 키는 아니지만 이미 벌써 자란 키로 혼자 쏙 썩여봤자 좋을 건 없다고 봐요. 저는 해탈하고 나니 이제 오히려 큰 키가 더 예쁘고 매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키가 너무 커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키가 크다는 이유로 많이 차여봤어요. 항상 저보다 키 작은 남자분들 무리가 뒤에서 키득대며 키 재고 놀리고 항상 키에 맞는 옷을 입다 보니 패션이 꽝이었었어요. 이외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요즘 인터넷에 키 큰 여자들 입을 수 있는 쇼핑몰 은근 있으니 추리닝 말고 예쁜 청바지나 슬랙스 입고 다니세요. 꼭 아기자기하고 여성스러운 옷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큰 키가 멋이니 멋스럽게 입자고요. 지나가던 150이 울고 갑니다. 10cm만 떼줬으면 좋겠당. 후기입니다. 많은 분들의 위로 고맙습니다. 괜찮다, 이쁘다는 말이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는 어깨가 떡 벌어진 빼박 덩치 큰 체형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제게 체격만 주셨고 체력을 안 주셨습니다. 이리 큰 키에 100m가 23초입니다. 최선을 다해 뛰는 제게 체육 선생님은 항상 그랬어요. 걷지 말고 뛰라고. 신체만 보면 국가대표 저리 가라인데 막상 또 몸이 안 따라주네요. 어깨가 떡 벌어지다 보니 조금만 살쪄도 덩치가 산만해 보입니다. 지금 63kg 나가는 어찌 보면 조금 말랐다고 할 수 있는데 살 빼라는 소리 조금 듣습니다. 살 빼서 모델하라고. 모델은 아무나 하나요? 초등학교 졸업 당시 이미 170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커서 그런지 그 컴플렉스가 더 심했어요. 얼굴도 노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버스 타면 난 아직 초등학생인데 어른차비 받더라고요. 그때도 아무 말 못할 정도로 주눅이 들어 지냈습니다. 엄마는 내가 여자라고 신발을 245를 사왔는데 그게 작았던 기억이 아직 나네요. 새 신발 구겨 신는다고 혼났습니다. 왜 얘기도 못했냐 하시면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늘 제 키를 숨기고 싶었고 제 발 사이즈를 숨기고 싶었던 기억만 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게 왜 어려웠는지. 제 언니는 키가 170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제가 더 컸는데 저는 고지식한 부모님 덕분에 언니 옷을 물려 입었습니다. 언니도 작은 옷이 제게 맞겠습니까? 근데도 동생이라 물려 입었던 게 그때부터 상처였을까요? 극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글쓰길 잘한 것 같습니다. 나의 이 낮은 자존감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남자분들은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밤늦은 시간 나는 그냥 내 방향대로 가고 있는데 앞에 여자분이 걷고 있으면 괜히 죄 지은 것 같아요. 앞질러 가지 않니 놀러 할 것 같고 내 걸음이 빨라도 천천히 걷게 되는. 전에 한 번은 멋부린다고 올블랙으로 입고 놀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앞에 여자가 걸어가더라고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제 걸음 속도로 갔어요. 그 여자분을 앞질르랑 말랑하는 찰나 갑자기 막 뛰어가는 거예요. 왜지?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 모르는 여자한테 말도 잘 못 거는데. 나 국민학교 때 봉사부장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앞에 여자 있으면 천천히 걸어요. 이건 여자분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인식이 이렇게 되어버렸죠. 범죄자분들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 사연은 보험 이야기네요. 보험하니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쉬고 있을 때였는데 친했다가 소원해진 친구가 회사로 놀러오라고 해서 놀러 갔었어요. 전에 정말 친했거든요. 회사로 놀러오라길래 뭐지 싶었는데 주소 불러줘서 갔더니 보험회사더라고요. 가서 친구랑 얘기 좀 하다 옆에 있던 팀장인지 뭔지 몇 살 더 많은 형이 갑자기 상담실 같은 곳에서 막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보험 전혀 관심 없어서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봤더니 그 회사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험은 영업해야 되잖아요.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아부하면서 가입하라고 그러는 거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 형하고 친구하고 술 한잔 하다 보니 2박 3일 같이 있게 됐어요. 이것저것 설명 또 듣고 이게 뭐지? 보험 그냥 아무나 하는 건가? 난 뭐도 없는데? 다단계인가? 그러고 있는데 시험 봐야 된다고 책 같은 거 주더니 공부하라더라고요. 공부하면서 모르는 사람들 와서 강의 같은 거 해주고 그래서 뭐 공부 얼마 안 했는데 일단 시험 봐서 설계사 자격증은 땄었어요. 그러고 일은 안 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르는 곳에 가서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보험 들으셨나요? 요즘엔 이 상품이 좋습니다. 이러는 거 정말 싫어해서. 세 번째 사연은 키 큰 여성분의 이야기네요. 키가 182 정도 되는 여자분은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당시 제 키가 164였습니다. 여자친구 키는 175였어요. 같은 동아리였는데 얼굴은 이쁘장하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키가 많이 크다 보니 좋아하거나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른 친구를 통해 이 여자가 저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그만해서 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싶다고. 뭐 어찌어찌 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귀면 집에도 같이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몇 달 동안은 같이 다니기가 너무 쑥스러웠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학교 정문에서부터 같이 걸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1-200m 떨어진 곳에서 만나서 같이 걸어가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 끝나고 집에 여자친구랑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썰다가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키가 195인 동네 친구. 그래서 셋이 같이 걸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요. 그냥 전봇대 사이를 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이게 세상이냐? 이러고 있고 빨리 친구가 가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우리 집 앞까지 같이 왔죠. 동네 친구니까요. 또 20살 때는 제가 그때 머리가 엄청 화려했습니다. 지드래곤보다 더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꾸미기를 엄청 했어요.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아무튼 20살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앉아서 가고 있는데 옆에서 고등학생 여자 몇 명이 서서 가고 있었어요. 자기네들끼리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멋있다. 잘생겼다. 연예인 같아. 이러길래 속으로는 알아보는군.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내릴 때가 되어서 제가 일어나니까 하는 말이 에이, 너무 작다. 너 가져. 싫어. 난쟁이잖아. 이럽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더 크긴 했지만 170이 조금 안 됩니다. 2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키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저 글쓴 분은 본인보다 키 큰 여자분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저보다 작은 남자 보기가 힘듭니다. 보긴 보죠. 초등학생 이하들. 요즘 중학생 이상은 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난 그래도 잘생겼다고. 왕자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지금은 늙어서 볼품은 없지만 그래도 마인드가 조금 바뀌어서 180 이상의 남자 옆에서도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항상 드는 생각은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180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이 여자 이야기를 할 때는 이뻐?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본다면 여자들이 남자 이야기를 할 때는 키 몇이야?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잖아요. 저는 빌 게이츠보다 최영만이 부럽습니다. 항상 영상 앞뒤로 제가 가진 생각들이나 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연이나 읽어라. 이러면서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요 키 이야기도 얼굴 공개하는 거 이상으로 쑥스럽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빌 게이츠가 부럽지 않네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아무 때나 생각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래도 최영만이 부럽다. 한 번쯤은 최영만으로 살고 싶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누구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홍만이 형 사랑합니다. 홍만이 형 사랑합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일단 구독은 누르고 근데 있잖아. 이날을 위해 이악 물고 7년을 참았다. 당신 딸 가만 안 둬. 복수란 이런 것이다.
아따, 이런 재밌는 사연이 있었어? 지금 빨리 봐야 되겠다. 명절 연휴 끝나서 볼 것도 없었는데 잘 됐네.